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공지했던 바와 같이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부분은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지금 소설이 되게 길어요. 소설이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이라서 제가 저번에 나눠드린 것에다가 필기를 하시면서 오시면 되겠는데요. 내용이 길다 보니까 제가 가능한 필기를 조금 많이 줄이려고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가능한 시간이 되면 필기를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제가 단톡방에 PDF를 보내줄 테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필기를 가능하면 하면 좋겠고요. 시간이 정 없는 친구들은 이제 영상을 보면서 내용을 머릿속에 익혀두는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생각하면서 오시고요. 일단은 제가 저번에 드렸던 프린트의 앞부분 개관 내용부터 간단하게 하고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는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춰서 필기를 하시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에 있는 내용부터 들어갈게요. 개관부터 먼저 한다고 했습니다. 황망근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 대한 제재 개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단편 소설입니다. 단편 소설이기 때문에 전문이 들어간 거죠. 농촌 소설이고요.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인데 농촌이 몰락하고 있는, 따지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농촌이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이 작가가 작품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해학적, 풍자적, 향토적, 세태 비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학적이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몰라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면요. 해학은 웃음, 뒤에 뭐가 있는 거죠? 사실은 슬픔이 있는 것을 우리가 뭐 해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풍자적이라는 것은 이제 웃음 뒤에 비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풍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간단하게 썼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둘 다 웃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해학은 거기 안에 슬픔이 있는 거, 그 다음에 풍자는 그 안에 비판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배경은 최근입니다. 그래도 최근이에요. 그래서 1190년대이고요. 농촌 마을, 신대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배경 지식으로 먼저 농촌이 왜 몰락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적 작가 시점이에요. 중요합니다. 다시 무슨 시점? 전적 작가 시점인데 특이하게 거의 약간 민씨라고 하는 외부인의 입장에 서술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총 5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행적, 인물에 대한 평가 라고 하는 2단 구성, 이런 걸 이따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인물의 행적에 대해서 얘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걸 우리가 전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전 양식을 가지고 있고요. 시간 순서가 역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였다가 현재였다가 왔다 갔다, 현재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황망근가에 있었던 일을 민씨가 떠올리는 방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보도록 할게요. 발단, 황망근이 실종됐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농문 걸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경운기를 타고 나갔던 황망근이 돌아오지 않는 걸로 시작이 되고요. 전개, 황망근의 내력, 황망근이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과거로 내용이 들어갑니다. 황망근은 성실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가치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 이 이장의 지시에 의해서 경운기를 타고 농민 걸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이제 이장이 얘기를 합니다. 절정 부분에서는 황망근과 민씨의 대화, 황망근이 민씨에게 송사에 대한 소식을 밝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황망근의 죽음과 그에 대한 평가, 황망근은 일주일 만에 유해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뼈로 돌아오고 민씨가 그의 삶을 그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전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 전의 양식을 쓰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뒤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주제를 봤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현대인, 여기서 나오는 마을 사람들이라든지 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과 더불어서 부채로 무너져가는 농촌 현실을 고발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비판의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농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황망근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무시하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적인 사람에 대한 비판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개인적인 세태를 만드는데 일조했던 그 농촌의 몰락을 주도했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징, 사투리가 많이 나와요. 방언이 많이 나오고요. 현장감과 사실성을 준다. 뭐 향토성을 준다. 토속성을 준다. 그러니까 시골적인 분위기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해학적인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고 농촌 현실을 풍자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에서 해학성도 있지만 더불어서 풍자도 같이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풍자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고전적인 전 양식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중요합니다. 전 양식을 쓰고 있다는 거. 전 양식이 뭐라고요? 어떤 인물이 이랬어요 라고 하는 행적을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걸 전 양식이라고 해요. 더 쉽게 설명할까요? 예를 들어서 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언제 많이 붙이냐면 무슨 전, 이순신 전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순신 전이라고 하면 이순신이 어떤 업적을 세웠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걸 우리가 전이라고 하죠. 위인전할 때 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황만근의 행적에 대해서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인물에 대한 분석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주인공인 황만근 그리고 그 황만근을 바라보는 민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작품의 내용을 봤을 때 전통 문학적인 특징으로 방금 전에 제가 앞에 설명했던 무슨 내용이냐 해악과 풍자의 내용이 나옵니다. 해악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웃음 뒤에 슬픔 그 다음에 풍자는 그 뒤에 비판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의 형식 앞에 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인 서사 양식인 전의 양식을 차용하고 있다. 전은 일반적으로 남들에게 고운이 될 만한 사람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논평이 있다. 다시 중요하다 얘들아. 논평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쓰고 있다. 이 작품은 황만근의 생애를 서술한 부분과 등장인물인 민씨가 나지막에 이제 묘지 아니면 묘비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묘비에 쓰는 말이야. 말 그대로 그 묘비석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기에 붙이는 말이라고 해서 묘비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평가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전의 양식과 유사하다. 전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쪽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이미 다 채워놨습니다.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내용을 채워두세요. 자, 일단은 방금 전에 우리 주인공인 황만근 씨가 있고요. 황만근 긍정. 그 다음에 이거를 바라보는 민 씨가 있습니다. 긍정의 인물들이죠.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론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지만 어리숙하고 바보스러운 면도 있지만 이 사람한테서 분명히 배울 점 있는 것이라고 이제 민 씨가 평가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집성촌 뒤에 설명할게요. 황 씨라고 하는 집성촌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타적이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 그래서 자기 좋은 일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도 나오고요. 마을 사람들한테 그것 때문에 이제 무시를 받는 인물로 나옵니다. 하지만 본인은 별로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반그이로 불립니다.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반그이는 반푼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모자란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바보야 라고 얘기할 때 너 반푼이짜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반그이입니다. 왜냐면 반근이라는 것도 이제 황만근 의 말을 좀 바꿔서 비읍을 바꿔서 방그이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농민 걸기에 대해서 경비를 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농사에 대한 자신만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서부터 계속 농민 걸기대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걸기라는 거는 뭐냐? 들고 일어나는 걸 걸기라고 해요. 더 쉽게 설명하면 데모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일종의 시위 이런 거를 우리가 걸기대회라고 하죠. 그러면 농민들이 뭔가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시위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제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성격 이타심을 가지고 있다. 자기 희생적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마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는 어머니한테 그렇습니다. 효심이 있고요. 자기 자식도 굉장히 헌신적으로 잘 키웁니다. 전통사회의 경동체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 전통사회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상부상조하는 거 있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 것이 황만근이고요. 황만근이랑 대조되는 사람들이 바로 마을 사람들,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사회상에서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 개인주의적이고 굉장히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이장은요, 황만근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평소에는 방근이라고 겁나 무시하면서 자기가 이제 농민 걸기대회에 나갈 사람이 부족하니까 얘가 나가면 좋을 것 같은 거야. 황만근이 나가면 대신 귀찮은 일도 해결해주고 좋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얘를 이제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황만근이 농민 걸기대회에 경운기를 타고 나가게 한 장본인이에요. 이 사람이 시켰기 때문에 이제 황만근이 가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건 황만근의 생존이 아니라 자신의 안이에요. 내가 그냥 편하고 이 사람들한테 몰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고요. 성격이 되게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요. 비인간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이해타산적이라는 말 아시죠? 굉장히 개인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이해타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대사회의 개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대표되는 사람이고요. 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뭐냐면 성격이 되게 무책임하다. 앞에 있는 거 똑같아요. 비인간적이고 이해타산적이다. 현대사회의 개인성을 상징하는 이장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황만근에 대해서 황만근의 없어진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 하고
황만근이 마을을 위해서 희생해주는 것을 굉장히 평소에 당연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아이러니한 게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다 황씨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황만근이랑 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는 집성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황만근을 더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황만근이랑 다른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민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민씨는 왜 민씨냐?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입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한 외지인이에요. 외지인이란 말 아시죠? 얘가 원래 외부 사람이었는데 마을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다 사회적인 거랑 원인이 있어요. 일단은 뒤에 설명할게요. 이장에게 황만근이 사라진 원인을 추궁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 눈치를 챘거든. 이 이장이 이 황만근 보고 가라고 해가지고 황만근이 사라진 거구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궁하고요. 황만근의 성품에 대해서 예찬하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은 이 사람의 역할 중요합니다. 그럼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을 내세웠느냐? 황씨가 아닌 다른 민씨, 다른 외지인으로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황씨라는 인물이, 이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낼 수 있는 객관적인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만근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묘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같은 마을 사람이 아님으로 인해서 황만근의 진실한 면모, 그러니까 황만근의 좋은 면모를 더 잘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장의 이기심을 드러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장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표현들을 이 사람이 계속 꼬집거든요. 당신이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해서 꼬집기 때문에 그런 이기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뒤에 있는 거 정리 잘 해놨으니까요. 별표하고 내용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경운기하고 묘비명의 상징 중요합니다. 경운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황만근이 평소에 이제 마을에서 인정을 받게 되게 되는 계기가 경운기입니다. 그래서 황만근 자체를 상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운기가 황만근이랑 엄청 오랫동안 함께 하고 있는 대상이기도 하고, 황만근과 같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황만근은 약간 부족하지만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경운기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망가지는데, 망가졌다는 점에서 좀 부족하다는 점에서 황만근이랑 비슷한데 얘가 없어서는 안 되거든. 누구한테? 황만근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황만근을 상징한다. 황만근과 굉장히 유사한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황만근의 죽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황만근이 이 경운기를 끌고 나갔다가 결국에는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동사하는, 그러니까 추워서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황만근의 죽음의 원인이 되고요. 이 경운기도 비슷해요. 그래서 황만근의 정직함과 우직함을 상징하는 그런 대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묘비명은요, 이제 민씨가 써준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황만근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묘비명을 써주는데, 황만근의 죽음이 묘사되어 있는 장면이 여기 안에 들어있고요. 되게 독특한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이제 묘비명을 쓰는 것으로 소설이 전개된다는 건 되게 독특한 방식인 거고요. 황만근의 성품에 대해서 예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황만근이 가졌던 이제 착함, 황만근의 효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나열이 되어 있는 부분이 묘비명이고요. 이 묘비명이 되게 독특한 형식이라 중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기적인 현대인의 비판, 즉 전통적인 공동체의 붕괴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가지고 있었던 서로에 대한 이타심 같은 것들이 전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고요. 더불어서 농촌의 이기적인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만들게 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이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느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정책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제 나라가 산업화가 시작이 되고 급진적으로 발전하려다 보니까 그거 중에 하나가 농촌을 발전시키는 것이었어요. 농촌을 발전시키는데 근데 좀 잘못한 거지. 농촌을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정부에서 농촌의 그 기계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산업화 차원이죠. 그걸 위해서 이제 기계를 들어주겠다. 경운기나 아니면 이양기 막 이런 것들을 들어주겠다. 대신에 어떻게 해서 빚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빚을 줘가지고 굳이 필요가 없는 기계들을 많이 사게 하고 그거를 이제 농사를 지어서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하게끔 정부에서 정책을 했는데, 문제는 빚이 점점 늘어나고 그 농촌은 점점 쇠퇴하고 있으니까 농산물을 사갈 사람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빚을 사람들이 허덕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촌이 몰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시 시대적 배경이 뭐냐, 농촌의 붕괴 위기의 상황이다. 그리고 이 잘못된 정책과 더불어서 왜 더 몰락을 했냐면 이 당시가 1990년대 후반입니다. IMF가 있었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촌은 안 그래도 이제 빚을 갚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나라 전체가 그냥 빚을 허덕이는 상황이니 농촌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황만근이 경운기를 타게 되고 나가게 되는 그 농민 걸기대회가 왜 나왔느냐, 농촌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 비제 허되게 만들게 해놨는데 그거를 우리가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 못 살겠다, 우리 이렇게는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시위 나가는 게 걸기대회예요. 근데 사실 황만근은 걸기대에 굳이 나갈 필요도 없는 게 황만근은 마을 사람들이랑 그 유대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한테 빚도 없어요. 얘는 농촌에서 유일하게 거의 빚이 없는 상태로 이제 농사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걸기할 게 없어요. 자기가 빚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장이 시켜가지고 굳이 나가게 된 거예요. 알겠죠? 이해를 좀 하시고. 그래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해서 표현사의 특징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은 역순행적 구성을 쓰고 있습니다. 역순행적 구성, 시간이랑 그 과거랑 현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술이 되는 거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현재, 황만근이 현재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에서 왜 사라졌는가를 이제 과거를 추적하면서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황만근의 실종 사건의 전말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독자들한테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사라졌대. 왜 사라졌을까? 하면서 그 행적을 추적해 나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부분. 황만근이 없어졌다. 황만근이 실종되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나오고요. 그 부분이 이제 황만근이 돌아왔다는 식으로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이랑 마지막이 세트라는 거예요. 뭐 시로 따지면 수미상관의 형식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앞부분에 시작했던 거를 마무리를 하면서 잘 서로 대응되게끔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어떻게 돌아왔느냐? 시체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을 사람 이렇게 시작 부분에 황만근이 실종되었다라는 것과 이렇게 황만근이 돌아왔다라는 거를 세트로 제시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황만근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돼요. 황만근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제 모이게 되는 건데 사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다음에 황만근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황만근이 없어도 사람들이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걸 통해서 황만근에 대해 사람들이 별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렇게 막 소중히 여기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자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없어졌다 라고 하니까 호기심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인 차원에서는요. 처음에 없어졌다는 걸 바탕으로 그럼 왜 없어졌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생애를 바탕으로 한 행적이 추적되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작과 결말 부분이 세트로 서로 조응된다, 대응된다, 서로 세트다. 그래서 딱 알맞게 내용 전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면 계속해서 방언과 비속어를 쓰고 있습니다. 방언과 비속어를 쓰면 당연히 현실감이 느껴지죠. 생동감, 현실감, 사실감이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시골적인 분위기가 난다. 향토성과 토속성을 준다. 아니면 비속어로 썼을 때는 좀 해학성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전의 양식을 쓴다. 전의 양식, 행적과 거기에 대한 평가. 그래서 어떤 행적, 황만근이 가졌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 누구의 평가, 민씨의 평가, 긍정적인 이렇게 뛰어난 황만근의 모습은 사실 마을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받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민씨의 평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남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사람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논평을 덧붙이는 형식인데 그런 특이한 전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황만근에 이렇게 전의 양식을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황만근이 굉장히 인정받아야 됐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황만근의 삶의 긍정성, 교훈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적 작가 시점이 기반인데요. 민씨의 점에서 조금 더 많이 서술이 되더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조금 해두시고 본문을 보도록 할 텐데요. 본문의 내용이 조금 깁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쪽 해서 이제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필기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가능한 필기를 중요한 것들을 좀 따라오시면서 필기를 하시고 내용을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성석재 작품에서 제가 기존에 썼던 이제 내용이랑 비슷한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연두색이 형식이고요. 노란색이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좀 보셔야 될 텐데 빨간색이 부정적인 것들. 이장이나 마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파란색이 긍정적인 것들입니다. 긍정적인 민씨나 아니면은 내용 좀 더 추가할게요. 그 황만근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이런 파란색을 사용했습니다. 아시겠죠? 내용 확인하시면서 오시면 좋겠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확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부터 볼게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발단부터 들어갑니다. 자, 황만근이 없어졌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에 돌아왔다라는 걸로 세트로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만 확대해드릴게요. 내용 보시면 얘네들의 효과가 무엇이었느냐?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황만근이 없어졌다는 사실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소집이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뒤에 나와요. 황만근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구나라는 걸 보여주고요. 독자한테는 없어졌어? 왜 없어졌을까? 라고 하는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효과가 있고요. 형식적인 차원
차원에서 황만근의 생애와 행적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없어졌는가에 대한 그 행적을 추적하겠다는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고 결말이 호응된다라는 이야기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이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새벽에 혼자서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갔어.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농민 걸기대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걸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엔 저물렬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 늘 들리를 나간다는 통해서 근면하고 성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황만근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들락말락한 시간이면 돌아왔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일을 마치고 무조건 돌아와야지 맞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죠. 황만근의 신변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아니었다. 평생 단 하루 외국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횟대에 닭이 오름을 치는 그친의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일이라는 걸 눈치를 챌 수가 있겠죠. 마을 회관 앞에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에 직접 짠 평상의 사람들이 모였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황만근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모이게 되었는데 그것마저도 누구 앞에? 그 황만근이 만들어둔 평상에 모였어. 아,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어. 황만근이 가지고 있는 이타심. 그래서 마을의 영향에 대해서 마을에 굉장히 여기저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그런 황만근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이 이장이라는 사람이 되게 부정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볼게요. 자,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망그이, 방그이인지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대놓고 얘기하잖아. 바보 자석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망그이, 방그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망그이랑 방그이랑 발음이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언어유희라고 한다. 언어유희의 방식을 써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근, 반근 발음은 비슷하잖아요. 이때 방그이라는 건 반푼이짜리 바보라는 걸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모이게 된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소염을도 못하러 가고 이게 뭐라? 20발이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끓는 게 중요한가? 바보 자석 하나가 연애가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써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보 자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라고 하면 이 말은 뭘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사라진 것보다 저기 소를 밥을 못 먹이는 것이 조금 더 신경 쓰이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어떤 모습이야?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면모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했잖아요. 썩을알, 젠장할 뭐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속어를 쓰고 있으면서 현장 생동감을 주고요. 해악성을 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준다.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도 가장 학식이 높아서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에 축을 초하는 황재석 씨가 받았다. 이렇게 마을 이장이 얘기하니까 황재석 씨, 제가 이 사람은 그나마 유일하게 빨간색으로 체크를 안 했는데요. 이 사람이 그나마 이제 황만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진래 원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그러니까 사람이 바늘이고 모래가 아닌데 왜 없어지냐 이 말이죠. 기양 그냥 없어지는 게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야. 방그이 아니다. 망그이가 여기서 내에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사람도 보면 망근이가 없어진 게 큰일이다. 이장이 얘기한 것처럼 가볍게 여길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얘도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그이라고 순간 말실수를 합니다. 방그이는 황만근이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방근이라는 건 황만근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죠. 그래서 마을에서 굉장히 황만근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얼씬 하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끼갱이 하고 밤새도록 싸우느라고 하루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들어오는 적이 없었는데 어떤 애가 이제 아니다 안 들어온 적이 있다. 토끼랑 싸웠을 때 그러지 않았느냐. 토끼랑 싸운 건 이제 뒤에 나오죠. 황만근이 토끼라고 하는 걸 진짜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하면 황동수가 그래서 막 마을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요. 다 보면 황씨예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황씨라는 집성촌이죠.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침밥을 먹기도 전에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서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걸레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 그래서 누구가 나옵니까? 이 황만근에 대해서 관찰하게 되는 민씨가 나옵니다. 민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황만근이 없어진 게 큰일인데 사람들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이 민씨는 황만근의 성품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민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걸기대회 걸기대회 발표합니다. 아까 설명했지만요. 이거 본기라고 했어요. 시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어디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 거냐? 아까 정부가 정책으로서 뭐 한다라고 했어요? 되게 빚을 많이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어떻게 해달라? 부채를 탕감해달라. 부채가 뭔지 아시죠? 이거 말고 이 부채 말고 그거 말고 이 부채라고 하는 건 빚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에 빚이 있는데 그거를 탕감해달라. 그러니까 빚을 없애달라, 조금 줄여달라라고 하는 촉구를 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 그 걸기 대회가 있는 거야. 이해 한번 해두시고 가세요. 그래서 농촌이 붕괴되었다. 시대적인 배경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기대회 간다고 해놓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냐, 그 이후에 황만근이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회 하는 성한 봄상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자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겠습니다.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황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 마을의 특징이에요. 집성촌이라고 하는데요. 집성, 모여가지고 같은 성씨의 사람들이 모집해서 같이 산다라는 거죠. 그렇죠? 같은 성씨의 사람들이 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부러 이렇게 설정을 해둔 겁니다. 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원래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황만근이라고 하는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더 연민하고 애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역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오히려 성씨가 다른 무관한 민씨만이 오히려 황만근에 대해서 걱정하고 깊이 좋게 평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씨만이 황만근을 좋아한다. 그걸 통해서 집성촌이라고 하는 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구나, 전통적인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몇 명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였다는 게 100명이 될라나 말라나 하는데, 방근이는 돼지고기 방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란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지도 않은데 걔가 바보라서 안 보이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야. 방근이는 돼지고기 방근, 이 방근이랑 돼지고기 방근이랑 다른 거죠. 근데 이제 발음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이장의 포지션은 약간 어때요? 그 황만근이 살아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씨는 이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서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했다. 그러니까 민씨가 지금부터 이렇게 이장을 추구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얘가 무슨 말을 했다라는 걸 얘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무슨 말이 뭐냐면, 농민 걸기대회에 경운기를 몰고 가는 게 되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장이 의도적으로 이제 황만근한테 그냥 귀찮아서 시킨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운기를 타게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제밤에 내일 걸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그러니까 추궁하는 거야. 너가 지금 경운기 몰고 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이 사단이 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장은 민씨를 흘기도 노려보았다. 자, 이거는 무슨 제시예요? 간접 제시죠. 얘 기분이 어떻다는 거야?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왜 계속 꼬치꼬치 캐묻냐, 이런 얘기죠. 이런 걸 우리가 간접 제시라고 합니다. 왜냐면 직접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말로 하지 않았지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걸 간접 제시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이지 걔한테 뭐 나쁜 짓 한 게 아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한 얘기했어?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민씨는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주가 되었다. 그럼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민씨는 계속 잘못을 추궁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추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황만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따지는 어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 민씨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이장의 이기심을 부각합니다. 계속 추궁함으로써 이장이 가지고 있는 나쁜 면모를 부각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자, 왜 가야 되냐고 더 물어봤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황만근은 오히려 빚이 없어. 굳이 걸기대회에 나가지 않아도 자기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거든. 근데 그 사람을 꼭 보내야 됐느냐라고 이제 이 사람이 짜대는 거죠.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제 대놓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너가 황만근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걔가 간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 아는 거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뭐라 하는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부채 탕감촉구 정굿농민 총걸기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 시작하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농가부채 탕감촉구가 아까 목적이었죠. 우리의 입장이라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빚 좀 줄여달라고 얘기하러 갔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농촌이 붕괴하고 있는, 농촌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라는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원래 농민이라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난 당연히 시킨 건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이런 얘기죠.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란 건 아닌데 왜 황만근만 못 오고 있냐, 너가 마을의 이장인데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내가 아나 읍의 가부의 장날이라고 보나마나 어디서 술 먹고 주질러 앉아있을 것이라. 자, 백리길을 경운기를 경운기를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리기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벌써 살짝 드러나는데 황만근이 평소에 술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술 처먹고 어디에 누워있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것도 책임 전가죠. 경운기를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릴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경운기를 사실 사람들이 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면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경운기는 도로에 나가면 원래 되게 위험하단 말이야. 속도도 느리고 그러니까. 근데 경운기를 끌고 나간다는 거는 우리 농민들의 모습을 좀 봐달라,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본보기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경운기를 끌고 나가는 건데 되게 위험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경운기를 끌고 가는 게 뭐 위험하다는 걸 자기도 알아. 이장은 아는데 시킨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씨하고 이장만이 이제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이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다는 걸 알아볼 수 있겠죠.
글쎄, 그 자리에 꼭 한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가셔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말이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경운기 끌고 가는 거 위험해 죽겠는데 고장난 경운기 그게 오래됐거든요. 시동이 잘 안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장난 경운기를 끌고 가게 한 것에 잘못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경운기는 황만근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운기는 조금 부족한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황만근처럼 부족한 면모, 시동이 잘 안 걸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데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면 황만근한테는 꼭 필요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운기를 끌고 오려는 기 네 마리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이렇게니까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발뺌할 수가 없잖아. 그 자기가 경운기를 끌고 가라고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내가 한 말이긴 하지만 이게 내가 의도해서 한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방침이 그런 거잖아 라고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경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고자. 망근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문들이 못 문다 뿌이지. 그러니까 경기가 고장나서도 이제 황망근은 잘 다루지 않았느냐. 그럼 내 탓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여기서 얘가 가지고 있는 나쁜 그런 면모가 나옵니다. 왜냐면 경운기가 위험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아니까 이장은 오히려 타고 갔어요? 안 탔어요? 타고 안 간 거예요. 그럼 자기가 안 타는 걸 자기도 못 타는 걸 다른 사람 누구? 황망근한테 시켰다는 건 되게 나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인원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기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수 앞에서 모이 갖고 트랙 타는 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막 핑계를 대는 거야. 나는 바쁜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나는 경기를 못 타고 심지어 다른 마을의 이장들도 경기를 안 탔다는 건 사람들이 되게 본보기식으로 보여주자. 우리 경기 같이 타고 가자라고 했지만 실상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사람들도 무엇보다 위험한 걸 알았기 때문에 안 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시켰다? 황망근한테 시켰다는 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기인규를 끌고 갔으면 군대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 있고 온 사람도 멋없더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왔대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복선입니다. 황망근이 경운기를 심지어 고장난 걸 몰고 갔는데 그 와중에 날씨가 좋았냐? 날씨가 더 나빴다는 건 뭔가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복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리 조금 정리를 하면 황망근이 걸기대에 갔을 때 상황이 어땠어요? 일단 첫 번째, 고장난 경운기를 끌고 왔다. 위험하죠? 그 다음에 굉장히 먼 거리라고 나옵니다. 위에서 보면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 그러니까 경운기를 타고 가기엔 되게 먼 거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비가 왔다. 심지어 악천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죽음의 위험이 개개 컸다. 그러니까 황망근의 결말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암시와 복선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만 밑분 지르고 왔지. 공장까지 경운기를 끌고 갈 수 있던가. 도로를 차들이 미치게의 많고로 쌩쌩 달리는데 받치면 우회라고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셌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미추게인 많고로 이거는 이제 미치광이 많처럼 해서 방언을 쓰고 있고요. 토수적이고 황토적인 분위기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경운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근데 그걸 도로에 끌고 나간다? 도로에는 차가 쌩쌩 달린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거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말에서는 사실 굉장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어요. 되게 비인간적인 행태인 거예요. 왜냐면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귀찮으니까 저기 망근이한테 가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을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시위를 하고 의지를 보여준다면서요. 나 참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민씨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걸 알면 한 대만 가면 진짜 위험하니까 여러 대를 끌고 가서 전반적으로 약간 도로를 마비시키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라는 거였는데 걔만 그렇게 끌고 가면 당연히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이래서 이제 말문이 막힐 거 아니야 이장이. 그래서 딴소리를 합니다.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도 돼. 사람 말을 알아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 맹그로 반동가리가 났나. 이 반동가리 나는 건 방근이. 그러니까 황방근이 얘기하는 거죠. 아, 누구만큼 바보가 됐나. 왜 아침부터 헛소리야.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어이 민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다. 왜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리 지도단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비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 경비 타고 간 사람이 황망근이죠. 이게 무슨 경위냐고요? 막 화를 내. 그래서 이 자식이 누구 앞에서 눈가리에 똑바로 뜨고 소리를 빽빽 질러 쌌노? 이러면서 도시 쏠딱 망해갖고 뒤노로 해시모 양정하게 앞짝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키줄까 말까 한데 뭐라고? 내가 망근이 이미냐 애비냐?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시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1990년대 후반입니다. 민씨가 그러면 왜 굳이 이런 시골 마을에 오게 되었느냐? 이 사람도 도시에서 IMF 때문에 쫄딱 망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농민으로 들어왔는데 그 문제는 옛날이잖아요. 요즘에도 좀 그렇지만 시골에 가면 텃세라는 게 있어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안 키워주는 거 텃세라고 하잖아요. 그럼 텃세가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어디서 굴러먹다만 뼈다군데 너가 이제 잘해야지 인정해줄까 말까 하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 막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대 배경이 IMF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더불어서 민 씨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냐? 외지인이다. 그래서 더불어서
오히려 황망근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망근이 뭐 엄마냐 아빠냐 이러면서 나이 50 다 된 게 어디를 가는 동 마는 동 지가 알아서 해야지. 결국 이제 황망근의 나이가 50대 즈음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목살이 들고 따라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살이라는 건 약간 굴레인데 그 약간 목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때마침 이제 그렇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차에 황망근의 어머니가 급하게 나오십니다. 황망근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았으면 몸싸움이 났을지도 모른다. 민씨가 막 핏대를 세우며 말대꾸를 하려는데 도저히 시골의 환갑 노인으로는 보이지 않는 곱고 여린 외모의 여인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서는 평상 앞에서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엉거주춤 서 있는 손자를 붙들고 우는 소리 냈다. 손자가 막 긴장해 서 있는데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할머니, 그러니까 황망근의 어머니가 굉장히 젊은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거는 황망근의 지극 정성으로 어머니를 돌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망근의 효심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황망근의 어머니가 얘기하는 황망근이 없어진 이유는 뭐냐? 내가 고등어를 안 먹는다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낀데 내가 고등어를 안 먹는다 했어도 이런 일이 없을 낀데 반복하네요. 내가 고여이 굳이 고등어를 먹는다 해가지고 우리 망그이가 고등어를 사러 갔다가 일 안 해는구나 했어요. 그러면 황망근의 어머니가 생각하는 거는 이 어머니가 되게 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황망근한테 고등어 먹고 싶다고 찡찡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러 갔다가 얘가 안 오는 거다. 뭔가 잘못됐나 보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종 원인을 추측하는 거 1번. 내가 고등어 먹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황망근이 경운기를 끌고 다는 아침을 차리던 황망근에게 그의 어머니가 고등어 자반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한 사실을. 그러면 이거는 뭐냐? 지금 현재는 황망근이 없어진 건데 이건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그 과거에 아침에 그 황망근이 경운기를 끌고 가던 날 그 아침에 뭐가 어머니가 반탄 투정을 했다라는 과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이 있다라는 표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전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없어졌구나 라고 하는 사건의 전말이 순차적으로 드러나는 식으로 과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이때 이제 이 말을 듣고 옳다구나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경운기 타고 가라고 해서 그 항만근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애초에 저기 고등어 먹고 싶다고 했네. 그것 때문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요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동거리 방그이가 걸기대회가 아니고 고등어 사러 갔고 막 효자 났네. 효자 났어. 비아냥 되는 거죠. 혈하고 허를 쭉 폈다.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죠. 황재석 씨도 소설에 쓰자들며 호르몬이 조석을 즉정승으로 평생 한 끼도 안 퍼뜨리고 공개하니 암만 효자는 효자니 정생지효자라고 했다. 자,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뭐하다는 거 다들 인정해요. 효자다라는 거를 다들 인정하고 있네요. 그 황망근의 아들인 영호가 있어요. 영호가 중학생. 경달아 우는 소리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우는 소리? 아니라요. 내가 아침에 집으로 오다가 경운기 타고 가는 아버지를 만났는데요. 목욕을 하고 노력했거든요. 목욕을 갔을 기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종원인 쭉쭉 아버지가 목욕탕에 갔을 것이다. 왜 그런 목욕탕에 가게 되었느냐? 자, 근데 면에 있는 목욕탕에 연락해봐도 그런 사람을 안 딱하고 온천에 갔는가 봐요. 온천에 가다가 어째 됐는가도 모르고 하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한방근은 전에 없이 그날 밤 전날 밤에 그의 아들 방에서 잠을 잤다. 그러면 없던 일이라는 걸 표현을 통해서 원래는 방에서 같이 앉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은 시험 공부하느라고 친구 집에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들어오는 길이었다. 길에서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대번에 아버지가 자신의 방에서 잔 사실을 알아차렸다. 아버지가 자신의 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 옷을 벗어 내놓으라. 그러니까 자기 거 입고 있으니까 아빠한테 엄청 뭐라 그런 거야. 근데 뒤에 보면 나오지만 항만근이 평소에 잘 안 씻어서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통해서 빨리 아빠 벗어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막 다시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막 소리를 쳤겠죠. 소리쳤고 덧도 붙여서 제발 좀 목욕탕에 가서 씻고 와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자식한테도 좀 무시당하는 그런 항만근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저기서 다 무시당하는 그런 항만근의 모습. 항만근은 그 길로 목욕탕을 간 것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걸기대회가 열리는 읍의 반대편에 있는 온천에 갔던가. 내 평생 방귀가 씻는 걸 못 봤다 이러면서 이제 방귀가 좀 항만근이 살짝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깔 가도 세미를 가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구만. 목욕대 우째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온천이 여기서 어디라고 지가 사다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 교수가 입을 비틀며 웃었다. 이제 비웃는 거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까 말까 하다가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자신도 황만근에게 걸기대회장으로 꼭 가야 된다고 충동질을 사실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얘가 목욕탕 간 것으로 사라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사실 이 민 씨도 알고 있어요. 얘가 걸기대에 간 이후에 사라졌다라는 걸. 그거 중에 하나가 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 걸기대에 꼭 가라라고 충동질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황망근이 뒤에 보면 그 굉장히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농사꾼으로서의 나름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알아본 누가? 민씨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 그럼 이렇게 뜻이 있는 당신이 나가야 된다 막 이렇게 충동질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도 약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황망근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술김인지는 몰라도 당신의 뜻을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된다. 가서 이야기해라. 막 이렇게 객기를 부렸다는 거죠. 자기도 황망근의 말을 듣고 순간 감동해가지고 벌기대회에 나가야 된다고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황망근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황망근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자 황망근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동네 사람 누구든 하루 이틀 또는 한두 달 집을 비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뭐 며칠 자리를 비웠다라고 해서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왜냐? 이 황망근이 마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나 황망근만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사람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왜냐? 황망근의 부재가 너무 큰 거예요. 황망근이 없으니까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만큼 이 황망근이 이타심을 가지고 마을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마을에 굳은 일을 도맡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망근을 찾아 나서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아 마을 사람들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황망근한테 그렇게 의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망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있으나 마나한 말 잘 이해하세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면서 있었고 없으서는 안 되는 존재이면서 지금처럼 없게 됐다. 무슨 말이냐?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걸 사람들이 황망근을 무시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있었어. 자.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데 있었다라는 건 무시를 받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알게 모르게 주는 영향이 되게 컸다. 그래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존재가 컸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면서 지금처럼 없기도 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없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눈앞에 없잖아요. 황망근이 실종된 거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 그를 바보라고 했다. 이기심을 볼 수 있습니다. 두어에 전에야 신대 일리로 들어와서 황망근의 탄생과 성장, 삶을 처음부터 지켜보지 못한 민씨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마을 사람들은 되게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되게 무시해요. 반면에 오히려 다른 성씨, 민씨라고 하는 성씨를 가지고 있는 민씨만이 오히려 그에 대해서 긍정하고 예찬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걸 비교하면서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전통적인 집성촌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질서가 파괴되고 있구나. 그런 것도 다 옛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 그럼 이것도 알 수 있어요. 45살이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닌데 젊은 축에 든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 농촌 사회에서 되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젊은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망이 없어지고 나서 빈자리를 느끼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황영석이라고 하는 아까 황씨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은 황망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만들어 놓은 마을 해관 변소가 있어요. 화장실 푸세식 변소가 있는데 분뇨를 똥을 퍼내면서 만귀 자적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 원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황망근이 이런 더러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똥 푸는 일 같은 거. 그래서 황망근의 역할이 마을에서 되게 컸다. 굳은 일을 자기가 도맡아 다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황망근의 부지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거죠.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똥냄새 열이가 쌓아서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게 곡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고 막 옛날에는 이제 똥을 갖다가 곡식에 그 거름을 썼잖아요. 그렇죠? 이게 약이 될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황망근이 있었으면 군말없이 실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대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망근은 뭐가 없다?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이익을 챙길 줄 모르면서도 성실하고 낙천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망그이가 있었으면 저 걸음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망그이가 도대체 어디 갔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여시노인의 말이거든요. 여시노인이 어떤 사람이냐? 자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먹는다. 조그만 이제 타는 그런 농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황망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망근은 마을 공통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그러니까 걸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줬다. 얘는 어때요? 공정적이고 양심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황망근이 있었을 때는 이 여신노인한테도 간 거야. 근데 지금은 이 걸음이 안 온다는 거야. 왜 안 왔을까? 황영석처럼 제가 뻗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서 뿌리진 않았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야? 황망근이랑 다르게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 아 내가 퍼서 아우 똥냄새 이기고 내가 겨우 퍼서 남들한테 절대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특히 여신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잣말이 된 노인들한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좌우저 거림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황망근이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황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자기 거에 갖다가 뿌리니까 이게 자기의 밭에 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어쨌든 황망근이 예의를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망근이한테 물어보자. 이건 아이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아이들은 속꿉 장난을 하다가 황망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공평무사, 그러니까 공평한 것이 그의 장점이었다. 평생 처사였다.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능적으로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되게 공정한 사람이었어. 시시비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러 가면 가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어법에 이법에 맞춰가지고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분쟁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리숙하지만 뭐예요? 되게 공정하고 공평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얘한테 가가지고 이거 맞아 아니야 이렇게 막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또는 물어보나 명확 강하, 그러니까 명확하다는 건 눈에 딱 밝게 딱 보일 정도,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정확하게 한 일을 두고도 황망근을 들먹었다. 망근이도 알기다 이렇게 얘기했어. 가와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한다는 거야. 망근이도 알 거야. 그러니까 야 이 정도 지식은 망근이도 알아. 바보 망근이도 알아. 이런 말이죠. 그래서 되게 무시하는 그런 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황망근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제목을 붙는 자가 황망근과 황망근의 노래라는 뜻인데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얘에 대한 노래가 있다는 건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이 황망근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게 친숙하고요. 영향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노래의 내용은 되게 비판하고 무시하는 내용이긴 하지만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의 황망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단 부분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황망근이 뭐 하게 되었다? 지금 없어졌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발단입니다. 네, 그래서 전개 부분부터 마저 보면요. 황망근과 황망근의 노래 하면서 황망근과 황망근의 노래 같은 말이잖아요. 점층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니, 황망근에 대한 노래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친숙하지만 무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른다. 먼저 황 하고 단어 크게 외쳐서 주의를 끈 다음 한 박자를 쉬는데 황 하고 만근 하고 두 박자로 느릿하게 부른다. 이어서 백분, 그 다음에 찌번, 역근, 팔분, 두 마리 하고 빠르게 센다. 마지막으로 해 반근 하고 느긋하게 마친다. 이게 노래인데요. 근데 어떤 거냐? 이 100분이라고 하는 건 100번이란 뜻인데 100번 넘어진다. 이게 황망근이 되게 어리숙해서 이런데 넘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찌번 이거는 10번이라는 게 발음이 잘 안 돼서 혀 짧은 소리 내는 거죠. 찌번 이렇게 발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역근 이거는 옛날에 얘기하는 건데 너 지나가던 황망근한테 아직 아들이 어렸을 때 아들이 얻고 가는 황망근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 너 몇 근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얼마 키로가 되냐? 그런 말인데 거기에 역근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아들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열근이라는 게 또 발음 짧아서 역근이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팔푼이라는 거는 뭐냐면 팔푼이라는 건 8달 팔삭통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어야 되는데 8개월 만에 이 태어난 조수가를 얘기하는 거죠. 황망근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황망근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두마리라는 거는 원래 마리는 동물을 세는 표현인데 옛날에 우체부가 지나가면서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을 때 두 마리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아니라 두 명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족 소개를 할 때 이렇게 바보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황망근을 좀 무시하는 그런 가사들로 되어 있는 게 황망근 가예요. 그래서 이 노래에는 황망근의 일생이 들어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이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있다. 황은 성을 말한다. 그럼 지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 왜 황망근가의 내용이 이렇느냐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황망근의 일생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황망근의 황은 성을 말한다. 황씨라는 거죠. 신대 1, 2는 봐보세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산골 마을의 이름이 신대 1, 2입니다. 신대 1, 2는 황씨들이 50여 호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성촌이라고 했으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같은 성씨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걸 집성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고 있고요. 2년 전에 귀노한 민씨 같은 타성바지라는 건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씨 집안의 대리사료에 들어오는 노씨를 포함한 전체에서 2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상황이라는 거? 이 민씨와 같은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터는 신대라고 하는 신대리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을이다, 신마을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황망근이 사는 마을이에요. 이름 암시하듯 새로 생긴 마을이다. 황망근의 부친은 전쟁 중에 죽었다라고 하면서 황망근에 대한 설명이 막 나옵니다. 자, 부친은 전쟁 중에 죽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이메 그때 그의 애를 베고 있었는데 남편을 여의고 황망근을 낳은 까닭에 향료를 따서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서 집에서 우러러 보이는 산 망근산에서 이름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얘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유복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름 지어줄 사람이 없어서 어디서 이름을 따왔느냐? 이 마을을 수호해주는 산이 있어요. 망근산인데 이 망근산은 신대 1, 2에서 3리까지 띠 모양으로 둘러있는 천곡지를 벙풍처럼 에워서서 모를 가두고 또한 사철물을 대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산이라는 거야. 근데
이 망그산의 천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계곡을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고 계곡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곳에 살고 한 것이 바로 신데리다. 그러니까 이 뭐가 없으면 망근산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신데리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알 수 있는 거, 아하, 이 망근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가지고 황망근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말은 황망근이 이 마을에서 어떤 존재다?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쯤만 하더라도 황망근이라고 하는 이름이 곧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이를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황망근의 존재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100번은 뭘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 황망근에서 지금 뭐만 생각한 거냐면 황망근의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어원을 먼저 얘기한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황망근가에 있던 100번은 무엇이냐? 넘어진 횟수라고 했죠. 황망근이 땅바닥에 넘어진 횟수가 100번임을 얘기한다. 황망근은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자주 넘어졌는데 동네 사람들 말대로 골, 그러니까 곧 자주 아는 척하는 윗마을 황순의 말 맞다나 표현 감각을 관장하는 손해가 미발달해서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걔는 골이 없어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게 골이 머리야. 그러니까 뇌가 발달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사람들은 동네에서 툭 소리가 나면 홍시 떨어지는 소리, 암이며 황망근이 넘어지는 소리, 실제로 그렇게 소리가 들릴 리는 없는데 과장해서 해학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누군가 황망근에게 도대체 하루에 몇 번 넘어지는지 세어보라고 했다. 기억 넘어지는 거 생공부나 하라는 충고였겠다. 저녁 때 어린 황망근에게 몇 번 넘어지는가 물으면 황망근은 손가락을 꽂고 발가락을 꽂고 무릎과 허리까지 베베까지 몸을 썼다. 왜냐면은 숫자를 제대로 못 세니까 막 손으로 셈을 하는 거야, 그지? 근데 황망근은 언제부터인가 그런 물음에 명쾌하게 100분, 100번이란 뜻이죠. 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얘가 최대로 셀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100번인 거야. 그래서 저 많이 넘어졌어요. 100번. 그러니까 3번도 100번이고 10번도 100번인 거야, 얘한테는. 그치? 그래서 하루에 100번, 한 달에 100번, 1년에 100번, 평생 100번. 100은 황망근이 셀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였다라는 걸 통해서 얘가 조금 지능이 낮다, 어리숙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찌번. 찌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는 100번은 넘어진 숫자. 찌번은 얘가 짧은, 그러니까 잘못 혀짧은 발음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면사무소가 있는 봉대, 장터의 국수가게 주인이 보태준 별명이다. 어느 날 새 열서설날 더벅놀이 황망근 어렸을 때 얘기네요. 국수를 사러 와서는 가게 문간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국지 찝어넣지만 줘요. 무슨 얘기냐? 국수 씹어넣지 달라는 얘기겠죠. 자, 국수장수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황망근은 친준하게 손가락을 헤아리면 다시 국지, 국수라는 거죠. 라고 하면서 가게 주변에 온통 하나도록 널려 마르고 있는 국숫가닥을 가리켰다. 그러고는 10원이라고 했는데 주인은 그 말을 그의 손에 들린 10원짜리 지폐를 보고 겨우 알아들었다. 어린 시절 황망근은 혀가 짧았던 것이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바보 같다, 해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황망근은 남에서부터 물가, 자 참고로 여기서 이제 그 마을의 명칭들이 나오는데요. 물가가 진짜 그러니까 마을 이름인데 전국에서 5번째 깊이라는 천국 저수지를 인근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명한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저수지 이름은 이런 식으로 뭔가 천국 저수지, 무슨 저수지, 뭐 원천 저수지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물가야. 물이 있으니까. 물가 이름이 물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저수지를 자랑하고 싶을 때 잠수량이나 넓이라면 모르되 깊이는 따져 무엇하겠다는 건지 동네에 처음 들어갔을 무렵 민심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랑하기를 야 우리 천국 저수지는 깊이가 5번째로 깊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깊이라는 게 참 애매한 거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5번째라면 최소한 전국 5가운데 저수지의 깊이를 쟀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 깊이는 갈수기의 깊이인가 아니면 장마철의 깊이인가 평균의 깊이인가 측정 당시의 깊이인가. 그러니까 저수지는 물이잖아. 여름이면 수위가 더워지니까 증발해서 줄어들 것이고 뭐 아니면 장마 때는 늘어날 것인데 언제 잰 것인지도 정확하지 않고 그럴 뿐더러 무엇보다 그게 막 엄청 좋은 숫자도 아니야. 봐봐. 최대의 깊이인가 가운데의 깊이인가 생각할수록 무한한 함수가 생각나는 이러한 기준을 과연 누가 만들었는지 민씨는 알 수 없었다. 또한 민씨는 그 불투명 기준의 첫째도 아니고 5번째잖아. 이게 막 엄청 1, 2, 3위도 아니고 5위잖아. 5위. 그래서 5번째에 불과한 이 내세울 만한 게 못 되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아무튼 그 저수지에 물이라는 본질적인 이름을 붙이고 그러니까 저수지 이름이 그냥 물인 거야. 물 저수지인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마을 사람들이 조금 비논리성을 가지고 있다.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은은하게 비판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이름을 붙이고 그 저수지 주변에 띠처럼 붙어서 만들어진 동네를 대범하게 물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신대리에 산다. 그러니까 이 신대리 사람들은 조금 어떤 사람들이야? 약간 이 사람들도 약간 모자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조금 의중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신대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그냥 저수지 이름은 물가고 그 물가가 5번째로 깊은 것에 대해 자랑하는 뭐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모자란 구석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자 제일 바깥쪽 동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신대 1, 2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깥쪽에
바가족 마을 어귀에 살고 있다. 동네를 집으로 비교하면 황만근의 집은 행랑채에 해당한다. 행랑채가 그렇듯 동네의 다른 집에 비해서 황만근의 집은 작고 보잘것없었다. 그래서 황만근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허름한 그런 삶이에요. 6.25 이후에 개국 입구를 막아서 저수지를 완공했으니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의 집은 전쟁 이후에 지은 것이다. 황만근은 그때 젖먹이였고 아버지는 죽고 없었다. 아까 얘기했던 유복자라고 했죠. 이웃들은 저마다 작자의 집을 짓느라 바빠서 과부 시어머니의 과부, 그러니까 젖을 빠는 유복자,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황만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복자 아까 얘기했지만 생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유복자라고 하죠. 집을 지어줄 만한 여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전쟁에 되게 바쁜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짓기 바쁘지 뭔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볼 겨를은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황만근의 집이 허름한 거야. 그죠? 수수탄으로 벽을 하고 그 다음에 진멍석으로 바닥을 한 뒤에 형편이 닿는 대로 나무와 흙으로 조금씩 지어나간 그 집은 계속 덕칠을 한 그림처럼 엉성했다. 그러니까 되게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집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집골은 갖추어졌을 망정 지붕이나 방, 문, 마당 할 것 없이 집을 이루는 구성 요소랑 구성 요소는 빠짐없이 늘 손이 가야 형체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맨날 고치고 손봐야지 겨우겨우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무너져가는 그런 집이었다는 거죠. 비가 오면 새는 곳을 막아야 했고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지 않을까 걱정해야 했다. 눈이 오면 무너질까 걱정, 불을 떼면 장바닥에서 올라오는 연기에 눈물을 쏟아야 됐다. 그러니까 되게 허름한 집에 살았다. 집을 온통 때우고 바르고 받쳐놓고 묶어서 간신히 붙들어 놓은 모양이었으며 어느 것 하나라도 모르고 건드리면 일순간 폭삭 쓰러질 것 같았다. 그래도 방이 2개에 흉내를 낸 얼쪽에 앞쪽에 붙어있는 한일장형인데 황만근은 집에 있을 때 늘 그곳에 앉아있었다. 그럼 봐봐요. 황만근이 그러니까 그 허름한 집에, 심지어 그 허름한 집에 이렇게 있으면 이런 데 항상 앉아있었다는 거야. 마당에 방 안이 아니라. 그래서 왜 그랬느냐. 자, 수십 년을 여일하게는 한결같게란 뜻이죠. 집보다 높은 길을 내다보며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그런 허름한 곳에 있으면서도 늘 이제 인사성이 밝은 착한 모습인 거 알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마루는 상으로 버겨냈고 황만근은 마당으로 내려가 쭈그려 앉아 밥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 모양새도 되게 우스꽝스럽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거적대기 같은 이불 호청을, 겨울에는 바깥에 비닐을 두르고 마루 아래로 나오는 굴뚝의 온기에 의지해서 잠을 잤다. 왜 방을 놔두고 엉덩이 하나 걸치기도 힘든 마루에 그렇게 있냐. 노상 거적대기 같은 호청을 깔고 앉아있느냐 하면 방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 허름한 집에 방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까닭은 그거는 가족들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황만근의 엄마가 거기 있는 거고 황만근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족이죠. 동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황만근의 반쪽 또는 싸레기로 취급했고 별거 아닌 것으로 취급했고 되게 무시했다는 거죠. 자신 있는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럽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도 있고요. 황만근을 무시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황만근이 이 집의 실질적인 가장인데 되게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가족조차 무시하고 있는 황만근의 그런 삶을 알 수 있습니다. 드라울라만 쓱 털고 씻고 들어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되게 더러워서 싫어하는 것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황만근 자신이 방에 들어가자는 것을 낯설어 했으므로 들어가서 자는 일이 없었다. 그러면 그 허름한 집에 들어가서 자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밖에서 자는 것이 익숙해져 그런지 방에서 자면 옷을 모두 젖어 젖히는 그런 버릇이 있었다. 벗어 젖힌 몸에서는 황만근이 조금 청결하지 못하다는 게 여기 나오는데요. 무슨 벌레가 기회다 싶어 기어 나오는지 황만근이 자고 간 방에는 살충제를 한 통씩 불어도 잡히지 않은 벌레가 남는다. 그러니까 좀 청결하지 못했다는 걸 과장해서 표현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황만근의 집에 있는 2개의 방을 하나씩 차지한 사람들은 그의 젊은 어머니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제는 중학교보다 더 오래됐네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그의 아들이었다. 젊은 어머니하고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조차 그 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황만근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황만근에게 지나가던 우체부가 집에 누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황만근은 가슴을 펴고 2발이, 아까 얘기했던 그 가사 중에 하나인 거죠. 어리숙한 모습인 거죠. 2명이 있다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2마리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2발이는 이제 가죽 같은 짐승이나 곤충의 머릿속을 떼는 마리의 신들이 사투리다. 그래서 다시 사투리를 쓰는 방언의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체부는 공연히 그 말을 동네방네에 퍼뜨려서 황만근을 다시 한번 바보로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발이라고 했더라. 바보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우체부가 황만근에게 무슨 악의를 가지고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닐 것이다. 신문 보는 사람들도 없던 시절, 기껏해야 군대 간 자식에게서 오는 편지가 뉴스이던 시절,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도 드라마를 만들어서 웃고 싶어했다. 그러니까 황만근이 그 입방아에 오를 만한 좋은 소재였다는 거야. 써먹은 거야, 황만근을. 그치? 그래서 황만근은 가장 그럴듯한 소재였고 배역이었다. 사람들은 황만근이
다른 사람이 한 실수나 바보짓도 늘 황만근한테 가탁해서 그를 점점 바보로 만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림거리를 써먹은 거야. 가십으로 써먹은 거야. 웃음거리를 써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만근을 낳은 그의 어머니는 집안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 조금 이 사람 좋지 않아요. 왜냐면 어머니는 젊다. 그리고 아주 곱다. 왜냐면 황만근이 지극정성으로 돌보았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되게 철이 없습니다. 뒤에 보면 알아요. 두 사람이 나란히 있으면 그런 경우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 왜냐면은 방 안에 같이 있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한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방 안에 있고 한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밖에 있으니 말이다 라고 했어요. 한 사람은 앞에서는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서는 황만근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방에 있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겠죠. 모자간이 아니라 온의간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그러면 그만큼 어머니는 젊고 황만근은 늙어 보인다는 거죠. 그만큼 황만근이 효심을 가지고 어머니를 보살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얼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황만근이 오빠로 보인다. 심지어 황만근이 나이가 많아 보인대요. 그렇죠? 언뜻 봐서는 황만근의 나이를 짐작하기 어렵다. 늘 입을 벌리고 생글생글 벙글벙글 웃는 한 가지 표정에 굵은 주름이 이마와 뺨을 종횡으로 가로지르고 있어서 담가보지 마음은 확실히 넣었지만 그게 30년을 더한다고 해도 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황만근이 철이 들 이후에는 한 번도 찬물에 손을 담가보지 않고 대감집 만화님처럼 살아서 그런지 동네의 또래 노인들보다 67은 6, 7살은 적어 보인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나이 차이가 적은가 하면 황만근의 어머니가 돈을 받고 팔려와서 10대살인가에 황만근을 낳았기 때문이다. 그럼 실제로도 황만근이 고생해서 그리고 어머니는 고생을 안 시켜서 이렇게 나이가 적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도 나이가 젊은 편이라는 거예요. 자, 15살인가에 이제 황만근을 낳았다는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황만근을 낳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신대리도 하루 4번씩 버스가 들어올 정도로 개병했지만 전쟁이 있기 전에는 시집장가 가는 일이 아니면 외지 사람을 구경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니까 굉장히 산골이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 촌구석이었단 얘기예요. 식별 정도로 두매였다. 되게 산골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른 지역에서 여자를 데리고 왔느냐? 신들이 나서 살아온 여자들은 때려 죽어도 아니 맞아 죽어도 신들 사람에게는 시집을 가지 않으려고 했다. 원래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했어. 근데 어떻게 가져갔냐 사람들을. 자, 그래서 신들의 총각들은 20m 떨어진 낙양동 봉대면 면소든지 저작거리에 가서 처녀구함이라는 팻말을 옛날이니까 목에 걸고 서 있다가 그에 반한 넉넉한 처녀를 잡아채워서 천대리로 데려오거나 중간에 사람을 놓아서 험난한 시절 딸을 팔아서라도 살아남는 사람들에게서 처녀를 구해서 장가를 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들이 남자들을 결혼하는 방법은 외부인을 데리고 와서 외부 처녀를 데리고 와서 다른 마을에 있는 처녀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거였는데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야. 누가? 황만근의 어머니가. 그래서 자, 물론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여자를 사왔는데, 그걸 두고 중매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마을에 들어온 처녀를 민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름이야 어떻든 그런 경로고, 신대리에 들어온 처녀들은 해가 가기 전에 아이를 낳게 마련이었다. 그러니까, 외부인으로서 결혼할 사람을 가져오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되게 일찍 아이를 낳게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황만근하고 어머니의 나이가 차이가 적습니다. 즉, 황만근의 아버지도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그래서 데리고 와서 얼마 안 지나서 애가 생겨서 되게 젊은 나이에 아이를 생기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데리에는 처녀가 시집을 오기가 어렵지 오기만 하면 물에 아까 얘기했던 물이 그 천국 저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수지의 깊은 곳에 있는 용왕이 밤마다 찾아와서 틀림없이 아들을 점지해 준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신들의 집집마다 아들이 없는 집이 없었고 그 아들들이 자라면 장가 때문에 아버지 같은 어려움이 없고 아버지 같은 어려움이 뭐야? 여기가 너무 산골이니까 결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결혼 상대가 없다라는 어려움. 그래서 물에서 가장 깊은 곳은 저수지가 생기기 전부터 깊이를 알 수 없는 소가 있었고 이건 전설이야.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야. 소는 이제 연못 얘기하는 거야. 그 안이 얼마나 깊은지 연못이 있었고요. 그 안에 용궁으로 통하는 길이 있어서 무명실 새 꾸러미를 풀어도 끝이 안 난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씨를 이렇게 줄줄 풀어도 계속해서 갈 정도로 되게 깊은 연못이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연못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자, 물론 용왕은 점지만 해주지 실제로 아들을 갖게 하는 건 신들이 사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곳에 용왕이 살기 때문에 그 용왕이 뭐 아들을 점지해준다라고 하는 신들의 전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용왕이 점지를 넘어서 무슨 해괴한 다른 일을 벌였다면 신들이 사람들이 해마다 대보름에 1m가 넘는 얼음을 깨고 색동옷을 입힌 돼지 한 마리씩을 용왕에게 바칠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들의 사람들은 그 용왕에 대해서 되게 믿고 있고 제사를 지낼 정도로 되게 믿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용왕이 뭔가
용왕이 한 짓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마을에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용왕한테 제사도 안 지냈겠지, 그치? 그래서 신데리에서는 이제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황만근의 어머니는 어리고 어린 나이에 팔려오다시피 신데리에 들어왔고 여자로서의 징후가 나타나자마자 신데리의 전사에 기록될 정도로 격전장이 되었다. 자, 어떤 상황이냐? 이제 이 어머니가 와서 임신을 하게 되었을 쯤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6.25 전쟁 때문에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격전장이 되었다. 전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황만근의 아버지는 그래서 어떻게 죽게 되었느냐. 왜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있었을 때 돌아가시게 되었느냐. 천국 계곡의 양안을 오가는 포탄과 총알의 불빛과 소리를 구경하러 갔다가 죽은 것도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구경하러 갔다 죽은 거예요. 유탄을 맞아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때 황만근은 어머니 뱃속에서 8달째 머물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팔푼이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8달밖에 있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였어요. 어머니가 뭐 했다는 거예요? 조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면서 그만 황만근을 아래로 빠뜨리는 바람에 머리가 앞뒤로 긴 남북 짱구가 되었다.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황만근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더니 이제 황만근이 급하게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걔가 나오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짱구가 되었고 10달에 10분에서 2달이 모자라는 8분이 되었다. 그래서 조금 조숙하기 때문에, 갑자기 태어났기 때문에 미숙아로 태어나서 팔푼이 되었다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이후로 시어머니, 즉 할망근의 어머니가 황만근과 그의 어미를 함께 키웠다라고 했죠. 그래서 15살이 되던 해 할머니마다 세상을 떠나버리자 황만근이 어머니를 봉양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황만근은 사실상 이때부터 어머니를 봉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30살이 될까 말까 한 젊은 가부는, 그러면 어머니가 엄청 이른 나이에 나왔으니까 젊은 가부라는 게 우리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까지 밥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몰랐고 그 이후에도 황만근이 있는 한 알 필요가 없었다. 왜냐? 황만근이 다 해주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게 철이 없다는 거 알 수 있죠. 아까 고등어 반찬 투정했던 것도 그렇고요. 농사를 짓든 비럭질을 하든, 비럭질은 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쌀을 들고 들어오는 것도 황만근이었고, 그 쌀을 싣고 솥에 앉히고 불을 피워서 이제 밥을 하는 것도 황만근, 상에 밥과 반찬을 팔아서 먹으라고 갖다 주는 것도 황만근, 물린 사람을 들고 가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황만근. 그러니까 모든 집안일을 황만근이 다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추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곱고 새파란 어머니는 황만근이 밥과 집에 관련된 일을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물려준 공반대에 담배를 피워서 연기로 코를 뿜으면서 황만근이 하는 짓을 물끄러미 건너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완전 한량이에요. 한량.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황만근의 나이가 찾아 군대 징집 영장이 나왔다. 지금 계속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네는 물론 온 면에서도 알려진 바보라서 황만근은 당연히 면제가 되었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좀 미숙한 사람이라서 군면제는 당연히 되었을 것인데, 그때 당시에 일단 신체 검사와 소집 면제에 필요한 별차를 받기 위해서 군청에 있는 의배는 가야 됐다. 신체 검사를 하러 가야 됐던 거야, 그치? 황만근은 쌀밥을 한 솥에서 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한 뒤에 참기름 맛을 내어서 주먹밥을 만들었다. 주먹밥 몇 덩이는 보자기로 싸서 허리에 차고 나머지는 상위에 얹어놓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배고프면 이거 먹어라. 내가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서도 이제 황만근은 나가면서도 어머니를 챙기는 효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쓰다 달다 말도 없이 황만근이 하는 양을 지켜볼 뿐이었다. 신체 검사는 황만근의 생각처럼 얼른 끝나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황만근은 입가에 침만 조금 흘렸을 뿐 또래의 친구들처럼 20살 남짓한 건강하고 잘생긴 청년으로 보였다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 말짱하게 생겼다는 거야. 평범하게 보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해를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짐직을 감독하러 온 사람들이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으르고 협박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말짱하게 생겼으니까 야, 너 진짜 어리숙한 거 맞아? 이렇게 한 거지. 그치? 그래서 황만근은 결국에 새별이 뜨는 저녁이 되어서야 신체 검사장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얘기죠. 밤길을 도와서 백리길을 걸어서 어머니 혼자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거든 황만근은 평생을 좌우할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여기서 뭘 만나는 거예요? 토끼를 만나는 거죠. 당시에는 군청이 있는 읍에서 신들이까지 오는 버스도 없었다. 교통수단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해도 있었다고 해도 끊어질 시각이라서 얘가 이제 막 그냥 걸어오게 된 거야. 산길로 오는 게 빨라던데 4개의 봉우리를 돌거니 넘어야만 했다. 그중 4번째에 있는 고개 이름이 토끼고개였다. 토끼고개인 만큼 토끼를 만나게 된 거야. 어지간히 다 왔다 싶었는데 어째서인지 걸어도 고갯 마르고 나오지 않고 한 군데서 맴도는가 싶더니 문득 어둠 속에서 털이 눈부시게 하얗고 창날처럼 뻗친 수염과 흑버섯처럼 붉은 눈을 가진 토끼가 나왔어요. 대왕 토끼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정기적인 이야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정기적이라는 거 아시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신비한 이야기를 정기적이라고 하죠. 그날은 금음대에서 달빛조차 없었는데 눈부시게 희었더니 그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고 사람들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황만근이 나 토끼 이만한 거 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싶어가지고 막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만근이 그날의 일을 수백 번도 더 말했지만 처음과 다르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자, 그럼 봐봐. 황만근이 사실은 조금 어리숙한 사람이야. 그러면 뭔가 하는 말이 좀 부족해야 되는데 이 말만은 항상 사실 있는 그대로 늘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거지. 이게 토끼를 만난 게 꿈이 아니라 진짜인 거야, 진짜. 그래서 그러나 토끼가 너무 컸다. 토끼의 귀가 황만근의 머리보다 더 높이 솟아 있을 정도였다. 게다가 토끼는 입을 움직이며 사람의 말을 했다. 토끼가 먼저 사람이네.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는 집에 못 간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이렇게 토끼가 얘기를 했어. 토끼가 지금 위협을 한 거죠. 그래서 황만근이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토끼의 입술이 갈라진 사이로 황만근의 엄지손가락만한 날카로운 이가 반짝였다. 무슨 불빛이 있어서 반짝이기까지 했느냐고. 초봄이라 토끼 고개에는 눈이 녹지 않은 채 있었다. 하다못해 별빛에라도. 그러니까 눈이 녹지 않을 정도로 추웠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도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황만근이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뭔 소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언을 쓰고 있다. 향토속이다 토속적이다 얘기했고요. 내가 내 집에 내 발로 가는데 네가 뭐라고 집에 못 간다 카나. 귀신이랑 썩 물러가고 토끼야 척 멀리 디라. 내가 너를 타고서라도 집에 갈란다. 얘는 위협을 하는 토끼에 의해서 막 주눅 들거나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반박을 했어요. 내가 너를 타고 집에 가겠어. 막 이렇게 하면서 얘를 붙든 거죠. 거대한 토끼는 황만근이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비린 냄새를 풍기면서 느릿하고 탁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넌 여기서 죽는다. 넌 여기서 죽는다. 넌 집에 못 간다. 하면서 똑같이 토끼가 이야기를 했네요. 주술적이고 되게 위협적인 토끼의 모습. 특이한 그런 경험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황만근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란 손은 모두 위로 곤두섰다. 되게 무서운 거죠. 얘도 그러니까 겁이 안 나는 척했지만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토끼를 밀치며 비키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토끼를 밀친 황만근의 팔이 토끼의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밀쳤는데 그 밀친 손이 안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야. 진공청소기에 빨려드는 파리처럼 쑥 안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었다. 자, 여기서 얘기했을 때 이거는 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씨의 표현이다. 여기서 보면은요, 다 지금 황만근의 이야기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것이 민씨입니다. 그래서 전적 작가 시점이긴 하지만 특이하게도 민씨의 시점을 위주로 해가지고 설정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가로의 표현에 들어있는 것들, 이 괄호 있죠?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건 대개 이제 민씨의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민씨가 각색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 정도까지는 황만근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사력이 아니겠죠. 그런 말이 아닐 테니까 이런 비유 같은 거 뭐 앞에서 나온 이제 파리처럼 쑥 빨려 들어간다라는 건 다 민씨의 표현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황만근을 빨아들이려는 공간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허전했고 또한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그러니까 그 안에 쑥 빨려 들어가는 게 되게 막 비어있을 정도로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위험한 상황인 거죠. 토끼는 토끼대로 쉽게 끌려오지 않은 황만근을 마치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몸을 떨면서 뒷발을 든 채 버티고 있었다. 이런 경험이 있었대요. 그런 상태로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부옇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토끼는 황만근을 향해서 너는 이제 살았다. 와봐. 엄청 버틴 거야 얘가. 하루 왼종일 그 밤이 새 동안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살았으니 나를 놓아라. 역으로 토끼가 이제 날 놔줘. 이렇게 한 거야. 황만근은 오기가 나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거라. 역으로 반대로 얘가 위협을 하는 거야. 나를 탕으로 끓이서 너를 탕으로 끓이서 어머니하고 나하고 마주 앉아서 먹을 치울 기다. 네 가죽을 벗겨서 어머니 목도를 하고 내 토시를 하고 내 장갑을 할 기다. 넌 진짜 죽었다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끼에 대해서 이제 위협을 반대로 하는 거죠. 토끼는 이제 다급하게 물었다. 전세가 역전됐네요. 토끼가 위협을 하다가 이제 황만근이 위협을 하는 것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내 팔을 빼겠느냐. 근데 사실 황만근이 일부러 놔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 놓은 거예요. 이제 힘이 안 풀리는 거죠. 황만근은 팔을 안 빼는 게 아니라 못 빼고 있는데 토끼가 그렇게 물어보자 할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센 척 한 거죠. 그래서 되는 대로 내 소원을 3가지 이뤄주기 전까지는 니까 거는 못 간다. 이러면서 소원 3가지를 줄어든다라는 거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자기를 이제 곧 풀어주겠다. 네가 그렇게 해주면 풀어주겠다라는 조건을 건 거죠. 네 소원이 뭐냐? 우리 어머니가 팥죽 할머니 같이 오래오래 사는 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팥죽 할머니라는 거는 팥죽 할머니 같이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효심이죠. 여기서도 팥죽 할머니란 팥죽을 파는 할머니 또는 늘 팥죽을 쓰고 있는 할머니 같은데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어째서 오래 산다고 한지 민씨는 모른다. 자, 봐봐요. 민씨의 시점에서 약간 서술이 되고 있지만 민씨는 모른다. 이렇게 했으니까 3인칭인 거잖아요. 어쨌든 무슨 시점이다? 전적 작가 시점인 거는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는 민씨가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걸 표현해 준 거겠죠. 토끼는 마을이 있는 서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가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어머니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서쪽을 봤어. 그리고 몸을 소스라치게 떨고 나서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힘겨운 목소리로 했으니까 얘가 뭔가 도수를 불렸거나 뭔가 자기의 능력을 썼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소원을 들어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머니를 오래 살게끔 뭔가 주술을 걸었겠죠. 지금 들어주었다. 그 다음은 여우 같은 마누라가 생기는 거다. 얘 2번째 소원이에요. 손편을 3번 먹으면 네 집으로 올 거다. 다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얘가 결혼하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다. 그러면 어머니, 아내,
자식까지 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원했다. 순박한 사람이죠. 마누라가 돌아오면 용왕이 와서 그렇게 해준다. 이제 나를 놓아라. 그러니까 마누라만 생기면 자식이 생기는 건 문제없다. 이제 나를 놓아라 했어. 내가 언제 니를 잡았나. 네가 가부리면 되지 바보 자식아. 여기서 밝히는 거죠. 내가 너를 일부러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놓아서 놓은 것이다. 네가 놓으면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자 토끼는 속았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에 무섭게 부풀리더니 황망근의 얼굴에 뜨겁고 매운 김을 내뿜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뭔가 화나서 가버린 토끼. 황망근이 눈을 뜨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간신히 떠보니 어느 자신의 팔이 돌아와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황망근의 주변에는 토끼털이 무수히 떨어져서 바늘처럼 이제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꿈 같았지만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토끼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깨서 집에 돌아오게 된 거야. 지금 뭐 갔다가 군대 관련해가지고 신체 검사 갔다가 이런 일을 겪은 거야. 되게 신기한 일을 겪었네. 그래서 황망근은 제대로 숨쉴 겨를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동네 곳곳에 닭들이 회떼에서 소리쳐 울고 있었다. 어디가 됐어? 밤이면서 아침이 됐다는 거지, 그치? 황망근은 밖에서 어무이 어무이 하고 소리치면서 마당을 뛰어들어갔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 그의 어머니는 그가 나갔을 때의 모습 그대로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해서 앉아있었다. 자, 그럼 어머니가 왜 이러고 있었느냐. 아들을 기다리다가 밥을 먹다가 목에 걸렸거든. 그래서 밥이 목에 걸려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숨을 못 쉬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야. 어무이 어무이. 그가 어깨를 흔들자 젊은 어머니는 모로 쓰러져 버렸다. 그러면서 칵 하고는 목에서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냈다. 황망근이 어머니를 껴안고 통곡을 하다가 손발을 주무르고 온몸을 어루만지자 어머니는 눈을 떴다. 니 와 인제 왔노? 이러니까 밤새도록 토끼의 귀시하고 싸움을 하고 왔다. 나는 괜찮다. 괜찮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가 그러면 아들이 뭐 토끼인 귀신이랑 싸우고 왔다는데 그럼 좀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좀 불쌍해하거나 미안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네 기다리다가 아까 해뜰녘에 다리 우길래 밥 한 덩이를 입에 넣었다가 목이 맥혀서 죽을 뻔했다. 그니까 네가 해준 밥이잖아. 그거 심지어 황망근이 해준 밥이야. 움직였다는 더 맥힐 것 같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이래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라. 그니까 목 맥혀서 죽을 뻔한 거를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문디 같은 놈의 자식아, 이 바보 같은 놈의 자식아, 왜 밥만 해놓고 물은 안 떠다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지. 밥 준 것도 고마운 거 아니야? 근데 너 때문에 네가 밥을 너무 이렇게 퍽퍽하게 만들어서 내가 죽을 뻔했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엄마가 되게 철이 없어요, 그렇죠? 엄마가 너가 없었던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황망근은 그 말을 이제 들어도 이제 순수하게 바보처럼 자 울다가 웃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어쨌든 엄마가 살았으니까 좋다는 얘기겠죠. 그러고는 어머니에게 엉덩이를 채워서 물을 들어 동네 우물로 달려갔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약간 엉덩이 차면서 빨리 가서 물 떠와 이렇게 한 거지. 그날 우물가에서는 황망군의 기이한 체험, 어떤 체험? 토끼와의 싸움이 여러 사람의 입으로 하루 종일 수십 번 되풀이되었고 종래에 황망군이 우물가로 초청되어서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를 서러놓아야 됐다. 이러면서 황망군의 토끼 이야기가 이제 소문이 타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을까? 너무 해괴한 이야기잖아. 안 믿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엔 안 믿었어. 송편을 세 번 비빌 만큼의 시간, 곧 새해가 흐른 이에 토끼의 말대로 어떤 처녀가 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황망근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안 믿었을 건데 진짜 이 애가 말했던 바처럼 후원에 이제 처녀를 얻게 된다? 그 아내를 얻게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진짜 얻게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오? 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그 처녀는 이웃군에서 농기계상을 하는 아들 사람의 수양딸이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딸은 아니고 농기계상이 입양해서 키운 딸이라는 거죠. 어떤 연유로 자살을 해서 물에 들어갔다. 그 물이라는 건 그냥 물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천국 저수지의 다른 이름이죠. 기왕 물에 빠지려면 인적이 없는 곳에 빠지는 게 좋았겠지만 죽으려는 마음이 급해서 동네 어귀에 들자마자 곧바로 물에 몸을 던졌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급하게 죽으려고 한 거야. 근데 그거를 본 사람이 있네. 누구야? 황망근이야. 봐봐. 그런데 동네 어귀 길 아래 물가의 조그마한 집 마루에서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늘 바깥을 내다보는 눈이 있었음을 몰랐다. 아까 맨날 집 밖에 마루에 있고요. 인사하는 사람 누구예요? 황망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눈의 주인은 처녀의 허리가 물에 들어가는 중에 뒤에서 잠깐 하고 뛰어왔어요. 그래서 그러고는 첫 짧은 소리로 무슨 말을 하는지를 했는데 처녀는 알아듣지 못했다. 처녀를 건져내 황망근은 빨개도이 맨추로 물에서 모욕하마 무엄하가 곰이 잡아요. 지금 띄어쓰기 안 돼 있어서 더 읽기가 좀 그런데 무슨 말이냐. 얘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엄청 막 쏘아대는 말들을 갖다가 되게 해학적이고 오죽감스럽게 표현해 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중얼거리면 수십 번을 되풀이했다. 그럼 그 말이 무엇이냐. 요진 즉 어린아이처럼 저수지에서 멱을 감으며 빨개도이 같이 맨주로 같이 물에서 목욕하면 우엄하고 위험하다는 거겠죠. 미기 잡아요. 자, 목숨을 버릴지도 모르고 더불어서 옷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빠르게 얘기해서 해학적인 부분 바보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라는 것이다. 황만근의 집에 끌려온 처녀는 황만근의 어머니가 내준 옷으로 갈아입고 황만근의 어머니와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그러고는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어쨌든 나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황만근이 되는 거니까 황만근의 집에 그대로 머물게 되었다. 어쩌면 그 무렵이 황만근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때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얻게 된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처녀는 농기계상의 딸답게, 아니 황만근으로 하여금 세계 동네 최고의 경운기라는 농기계를 동네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농기계상의 딸이라는 말이 돌게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자, 농기계상의 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경운기를 가지고 와서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는지는 모르는 일이야. 근데 어쨌든 이 황만근한테 있어서 경운기라는 건 삶의 전환점이 되어주는 그런 농기계가 되어줍니다. 왜 그러냐? 자, 황만근한테 경운기 모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럼 얘가 그 전까지는 되게 힘들게 농사를 짓다가 경운기라고 하는 따지면 되게 고급 기술이죠. 그런 걸 배우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때문에 황만근은 더 이상 길에서 넘어지지 않아도 되었다. 왜냐면은 그 경운기를 타고 다니면 되니까. 경운기를 타고서 이제 황만근은 처녀와 7달 동안 경운기 조종법, 수리, 그 다음에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 경운기에 대해서 그 동네에서 누구보다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구실이 하나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7달이 뭐냐면 처녀와 함께 살았던 기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7달 동안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거야. 좀 더 읽어볼게요. 자, 하긴 그 7달 동안 동네에서 경운기를 가진 사람이 황만근밖에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다. 경운기 덕분에 사람들이한테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 대접을 받기 시작했다. 근데 사실 이것도 황만근을 진짜 약간 인정해줬다라기보다도 황만근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 경운기 모는 것만 활용을 하려고 했겠지. 사람들의 이해타산적인 면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먼저 옷깃을 잡아당기는 사람이 되었다. 동네 사람들이 먼저 황만근을 찾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는 누구의 부탁도 거절하지 않고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거절한 게 아니라 되게 착하게 그 사람들의 부탁을 다 들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경운기를 몰기 전까지 황만근은 황시문중의 종답 새 맞이기를 얻어서 벼농사를 짓는 외에 동네 모습으로 갖가지 굳은 일을 다 했다. 종답이라는 건 마을의 관리의 논을 얘기하는 거죠. 모내기나 추수 때처럼 품앗이를 할 때에는 아이나 여자처럼 장정의 반밖에 안 되는 품으로, 그러니까 얘가 일해도 사람들이 너는 일한 거를 똑같이 해놔도 너는 바보니까 돈 적게 준다 이런 얘기죠. 제값을 받으려면 남들의 2배 되는 일 동안 일을 해줘야겠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사람들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운기로 그나마 인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황만근을 무시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경운기가 들어옴으로써 그래도 이거보다 나아지게 되었던 얘기네요. 어였던 농군으로서, 아니 다른 집에 경운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 사람 이상의 대접을 받으면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면 다른 집에 경운기가 들어왔을 때는 좀 아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근데 문제가 발생해. 아내랑 잘 살았느냐? 그게 아니야. 7달 동안만 살았거든. 봐봐요. 처녀가 용왕 사는 소가 아까 그 연못을 얘기하는 거야. 천국에 오기가 힘들어 그렇지. 일단 오기만 하면 용왕은 최단 시간에 백발백중 아들을 점지한다. 아까 얘기했던 아들을 준다는 용왕의 전설이죠. 전설대로 7달도 지나지 않아서 처녀는 아이를 낳았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상한 소문의 원인이 된 거야. 왜냐면 애가 생기려면 어쨌든 10달은 넘어야 되는데 7달 만에 애가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러니까 헛소문 같은 거를 퍼뜨린 거야. 그래서 여자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자, 일단 볼게요. 당연히 떡두꺼바기 같은 아들이었다. 이게 소원 3번째였죠. 그런데 그때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녀가 어떠한 연고로 황만근에게 시집을 왔는지, 황만근은 물론 처녀나 시어머니 모두 입을 열지 않았고 버린 자식 취급하는 처녀의 친정에 사람이 찾아올 리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처녀의 진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황만근의 가족이거나 아니면 처녀의 가족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입번 끝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헛소문이 돌았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건지 동네 사람들이 처녀가 나온 전말을 집을 왜 나게 되었느냐라는 전말을 샅샅이 알게 되었다. 없는 얘기까지 덧붙여서 황만근이 없는 것에서는 얘기거리가 그뿐인 듯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이제 입방아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웃군의 번화한 읍에 있는 농기계상의 수양딸이던 처녀는 친척에게 몸을 버렸는데 그 친척은 집안의 3대 독자였으며 자폭적으로 군대에 가서 지뢰매설 공사를 하다가 지뢰가 터져서 죽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가 그 친척이랑 같이 거의 결혼한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3대 독자였던 사람한테 몸을 준 거야. 그래서 자폭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보니까 처녀는 나가 죽으라는 온 집안의 저주를 받고, 어쨌든 그 친척이 죽은 게 이 여자 때문이다 막 이렇게 너랑 걔랑 이렇게 관계를 가져서 그런 게 아니냐 막 이러면서 집을 나왔다가 황만근한테 구해져서 살게 되었으며 아기는 죽은 남자 혹은 그 친척을 얘기하는 거죠. 그 친척의 씨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0달이 아니라 7달 만에 나온 거다.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사람들이. 그런 게 이상한 소문이야.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소문이 퍼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처녀의 귀에 들려서였을까? 처녀는 아이를 낳은 지 37일, 21일이 되던 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아내도 없이 이 아이를 키우게 된 거죠.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처녀는 여전히 처녀였다. 어쨌든 총각인 황만근은 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키웠느냐, 아들을 강보에 쌓고 젖동량을 하면서 신대 1, 2에서 3리까지 매일 돌아다녔다. 젖동량을 한 거죠. 그럴 때마다 동네 아이들은 황만근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놀려댔다. 망근아 망근아, 네 등에 지고 가는 게 뭐라? 아들이다. 누구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토끼가 줬나? 왜냐면 토끼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토끼가 준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이다, 내 해다, 내 해 것이다, 혹은 네, 혀짧은 말로 해서 내가 나왔다로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건 민씨의 말이 되겠죠. 몇 끄이라, 엮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몇 끄이라 봐봐. 이거는 물어본 게 네 아이야? 아 그래? 그러면 몇 근이야? 이 몇 근이라고 물어본 거는 네 아이의 무게가 얼마나 돼라는 건데 왜 몇 근을 물어봤냐면 이 황만근의 말이 그 이름이 뭘로 끝나? 근으로 끝나지? 그거를 말장난한 거야. 그래서 황만근의 근을 활용해가지고 쓴 언어 유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한 게 역근이야. 10근 혹은 6근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황만근가 노래 안에 있던 거잖아요. 역근 그런 장면이다. 해학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자 아이는 그 몸무게가 10근이 넘어서도 성장해서도 아버지에게 업히거나 아버지의 경운기에 실려다니면서 사람과 소의 젖을 얻어먹었다. 해서 젖동량을 하면서 아버지가 키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집에 있는 아이의 할머니 말을 좀 달리해도 알아들으시겠죠? 집에 있는 아이의 할머니는 곧 황만근의 어머니가 되는 거네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몰랐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손 하나 까딱할 리가 없었다. 왜냐면 황방근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모든 거는 황방근의 책임이었고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성실하고 책임을 가지고 있던 황방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어릴 때 젖을 골아서인지 유난히 식탐이 많았고 고집불통이었다. 그러니까 젖을 잘 못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식탐이 많았다라는 거죠. 친구가 없는 아이는 동네의 어떤 아이보다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는데 이 모두 황방근이 손으로 깎고 다듬어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러니까 황방근은 자식을 엄마가 없어도 좀 부족하지 않게끔 키우려고 갖은 노력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부모님 할 때 조하고 손자 할 때 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손자인데 따지면 황만근의 어머니와 황만근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입맛도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비린 반찬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 앉았다. 한 끼에 2번 상을 차린 일이 예사였다. 한 어머니 항상 아들 항상이었고 본인은 상이 없어 먹었다. 그러니까 황만근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자신을 돌보지 않는 그런 희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황만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왜냐면 가족들 먹으려고. 그쵸? 일을 하는 동안 논 주변에서 잡은 붕어나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꾸기, 방앗개비라도 집에 끼워서 돌아왔다. 가족을 먹이려고 갖은 애를 썼다는 거죠.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정 이런 거 그러니까 도축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옛날부터 백정이라고 해가지고 천한 일이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황만근이 했다는 거죠.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런 굳은 일을 도맡아한다라고 했으니까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아주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까 어느 전문가가 된 것도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의 필요로 하는 건 조선의 반찬 아까 얘기했던 어머니하고 아들의 반찬을 얻기 위해서라도 자꾸 그렇게 동물을 손질하다 보니까 얘가 그런 실력이 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는 그런 일을 해주고 얻어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데도 이골이 났다.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감탄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니까 요리 실력도 좋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희한할세의 바보가 그러니까 바보가 요리하는 것 치고 되게 잘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을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 그러니까 MSG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인공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재료죠.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어서 조화를 지킬 줄 알았다. 요리도 잘했네. 그러면 막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전부 뭐냐면 황만근의 과거와 황만근 가게에 나오는 그런 가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황만근의 과거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법은 몰라도 염습이라는 건 그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염한다라고 하잖아요. 시체를 처리하는 거를 우리가 염한다라 그래요. 수의를 입히고 막 하는 거. 그 다음에 산역이라는 거 무덤. 그러니까 정말 굳은 일들 있잖아. 사람이 죽었을 때 처리하는 장례의 일까지 이 사람이 다 했다는 거죠.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그러니까 희생적인 그런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런 그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짓는 일 동안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그러니까 굳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마을 길 풀 깎기, 도랑 청소, 공동우물 청소, 용왕제에 쓸 돼지를 아까 그 용왕한테 막 제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돼지를 갖다가 산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하는 돼지에게 떼떼옷을 입히는 그러니까 정말 자질구레한 그런 굳은 일을 다 했다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동네에 남의 일, 굳은 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언제나 그가 있었다. 황만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 근데 그런 거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뭘 해주냐? 그것도 아니었어. 동네 일인 경우는 대가가 없고요. 반값이거나 다른 사람의 농사일을 해봤자 반값. 그 다음에 제값이면 경운기와 함께하는 경우 공지사가 따랐다. 이러면서 경운기랑 했으면 이게 다 너 덕분이 아니라 우리 덕분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방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니고 어디 인정 없는 대처 도시 같은 읍내 같은 데 갔으마 진작 굶어 죽어도 죽었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 덕에 이 좋게 사는 줄 알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가스라이팅 같은 걸 하는 거죠. 암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아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인 게 상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녀라 아잉? 막 이러면서 되게 이기적으로 오히려 자기들이 부려먹은 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황방은은 황제석 씨의 이런 긴 사설 아까 얘기했던 황씨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 사설을 들을 때조차 벙글거렸다. 싱글벙글한 거야. 이런 말을 들은데도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말인데도 이렇게 싱글벙글하고 굽신굽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이 흥겹게 그런 순수한 모습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 연장들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와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윤기가 흘렸다. 그래서 근면성실한 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그래서 경운기가 약간 고장났어도 되게 잘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특히 경운기는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은 부품도 제대로 없는 고물 중의 고물이었지만 자주 망가지는 수레만 10번 넓게 갈았을 뿐 엔진이 달려있는 앞부분은 계속 고쳤었다. 그래서 되게 오래됐어요. 그의 경운기는 구식인데다가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걸 수 없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장이 그 망근이는 이런 거를 잘 다루고 다닌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만 황망근은 술을 좋아했는데 이 황망근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청결하지 않다, 술을 좋아한다라는 게 있네요. 자, 술을 좋아했는데 가난한 까닭에 자주 취하게 마실 수는 없었다. 어쩌다 돈내 애경사는 이제 좋거나 나쁜 일을 모두 아우르는 말을 애경사라고 해요. 술을 공짜로 마실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꼬꾸라지도 마셨다. 술 마실 때는 엄청 많이 마셨다라는 얘기죠. 꼬꾸라진 그를 떠매어서 집에 데려다 뉘어줄 사람이 없었던 까닭에 동네 사람들이 뭘 인정하고 야박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태어나서 제대로 씻지 않은 몸에서 풍기는 야릇하고 기이한 냄새가 남의 옷이나 옷에 배면 몸에 배면 솥에 넣고 삶아도 쉽게 가지지 않는다는 평판이 있어서 떠먹이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뭐 인정이 없어가지고 술 취한 황방근을 케어해주지 않은 게 아니라 얘한테 냄새가 나니까 청결하지 않으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보면 마당이나 길섭을 가리지 않고 누워서 잠을 잤다. 겨울에 애경사가 나면 길에서 얼어 죽을지도 몰라서 아예 그를 불러주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술 먹고 하면은 겨울에 진짜 죽을까봐 불러주지도 않았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는 이제 술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어김없이 그런 자리에 나타나서 탄압과 만류를 무릅쓰고 반드시 꼬꾸라지도 마셨으며 역시 취해서 마당에 쓰러졌다. 그래서 황만근의 아들은 철이 들면서부터 겨울이 되면 취한 아버지를 부축하고 집에 데려오는 게 일이 되었다. 얼마나 그런 일이 잦아서 단련이 되었는지 지금은 고등학생이지만 그땐 중학생이니까 중학생이 되자 벌써 아버지를 업을 정도였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발로 차며 올 수도 있게 되었다. 아버지를 막 발로 굴러왔다는 건데 과장되고 해학적인 표현이죠. 민씨는 어느 겨울날 신대 1위의 환갑잔치에 갔다가 얻어맞은 낮술에 피해서 일찍 집에 돌아왔다. 잠깐 잠이 들었다 깨니 어느새 밤의 어스름이 작년에 머리에 내린 서리처럼 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느닷없이 찾아든 정안에 힘이 빠진 민씨는 눈을 감은 채 누워있었다. 그때 벽 하나를 두고 길에 맞닿은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서 민씨는 무심히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아버지야 임마 퍼뜩일라라 막 이렇게 이 민씨가 취했을 때 이 아버지하고 이 아버지 황만근하고 아들의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아버지야 임마 아버지한테 누가 임마라고 합니까? 해학적인 표현이죠. 퍼뜩 일라라 변성기에 들어선 소년의 목소리였다.
하면서 좀이면 다 앉아있지 내 네 엄마를 꿈에서 보다 말았다 안카나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는 황망근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내 네 엄마라는 건 아들의 엄마니까 자기 아내가 되는 거지. 그 아내가 소문 때문에 사라졌으니까 아내가 보고 싶겠죠. 자, 그것은 마흔을 넘긴 사내의 어리광 같았다. 너는 어째 맨날 술로 처먹고 내 속을 썩이나. 너 때문에 내가 학교 공부도 못하겠고 인생도 싫고 공화 밥맛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너가 황망근인데 아들이 아빠한테 너라 그러는 거야. 이것도 해학적인 거지. 아이고 우리 아드님 자 아들한테 님이라고 하면서 잘못했다 내 한 번만 봐주라 이렇게 얘기했어. 네가 이렇게 자꾸 비겁하게 계속 아빠한테 너라고 하는 거죠. 우스꽝스러운 모습. 너가 이렇게 비겁하게 나오기 때문에 동네 아들도 나를 무시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너를 무시하는 거 아니까 너는 이제 황망근 아빠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아빠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죠. 제발 체면 좀 지키라 시엄만 수염만 어른이가 내가 창피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불리한 게 있으면 아이고 아드님 이러면서 저자세라고 하죠. 낮은 자세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빠를 다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 좀 말아라 막 이렇게 타박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황망근이 가진 인식이 나와요. 체면이 뭐가 그리 문제라. 사람이 지 손으로 막 일하고 지 손으로 농사지어서 지 입에 밥 들어가마 드마이지. 남 털어볼 기 뭐 있노. 아이고 그런데 왜 자꾸 눈이 감길까. 지금 술에 취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슬쩍 들어가는데 황망근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인생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타인을 의식하는 것보다 자신이 책임감을 지키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 자꾸 이케만 할매한테 알려준다. 할매 부를까? 이러니까 엄마죠. 황망근이 엄마를 부를까? 손자 입장에서 할머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제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아들님요 일날게요. 제발 어머니만 부르지 마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해학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벽에 쿵쿵하고 머리를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부자가 2인 삼각으로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가는 듯했다. 그거를 민씨가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민씨는 그때 동네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부자가 삼강오륜을 모르는 별종인가 아니면 도깨비가 장난을 한 건가 하면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왜냐면 아버지한테 너라고 하는 거 들었으니까 얘가 예의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아니면 내가 꿈을 꾸나 막 이런 얘기를 생각했다는 거야. 그 뒤에 어쩌다가 민씨가 소년과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아들 있죠. 영호 앞에 이름이 나왔어요. 영호라고. 그 민씨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서 소년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그저 수줍고 평범한 시골 중학생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얘가 아기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아빠한테 속상해서 아마 그렇게 좀 했겠지. 심하게 말을 했겠지. 하여튼 민씨는 그날 이후로 이 부자를 눈여겨보게 되었다. 이때부터 이제 민씨가 그 황망근의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황망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황망근이 아까 술에 취했다는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황망근의 주량은 실로 컸다. 술에 되게 셌다라는 거죠. 그는 경운기 짐칸에 늘 한 말짜리 술통을 끈으로 묶어 싣고 다녔다. 그는 어머니와 아들의 끼니를 지극정성으로 해다 바치는 것처럼 술통에도 늘 술을 채워두었다. 진짜 술을 좋아했나 봐요. 그는 밥을 먹기 전에 지름이 자신의 얼굴만한 야간 그릇에 막걸리를 한 양푼 부어서 반을 마시고 밥을 먹은 이후에 나머지를 소리도 맛있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술을 마셨다. 들리를 나가는 날이면 점심으로 라면 하나를 가지고 갔다. 봉지를 뜯기 전에 막걸리 반 양푼, 봉지를 뜯어 붓고 그 다음에 만든 생라면을 안주로 먹은 거죠. 삼키다시피 먹고 나서 다시 반 양푼. 그러니까 저녁 때는 식구들이 밥을 먹는 동안 마루에 앉아서 한 양푼이었다. 엄청 많이 먹네요. 그것이 그의 저녁이었다. 술이었다. 막걸리를 먹는 거예요. 자, 식구들이 밥상을 물리면 설거지를 하고 난 이후에 동네 남정네들이 어디서 술판을 벌였는지 마을회관을 비롯 동네를 돌면서 커다란 코와 귀로 주의 있게 살피다가 그런 자리를 발견하면 그의 주량은 꼬꾸라질 때까지 무한대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술자리만 있으면 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음 날 새벽이면 그는 부엌에서 정성껏 차린 밥상을 어김없이 방으로 들어보내는 것을였고 자신은 마루에 앉아서 막걸리에서 반양푼 마신 뒤 식사 그리고 반양푼의 순서를 이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황망근이 술 때문에 뭐 가정을 멀리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책무를 다하는 그런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발단 전개까지 봤습니다. 전개의 내용은 뭐였어요? 황망근 가를 통해서 황망근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러던 어느 날 어떤 물이 있었냐 그 황망근이 경기를 몰고 없어지게 되는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기에 보시면 그러던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앞에서 나왔던 표현이 다시 한번 나왔죠. 그러니까 농가의 정부가 쥐어준 그 빚을 조금 줄여달라고 얘기하는 시위가 열렸는데요. 그걸 열린다고 이장이 방송을 해서 저녁에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황망근은 누구보다도 먼저 나타났어요. 근데 사실 자기는 빚도 없어서 관련도 없는데 나간 거예요. 마을의 일이니까. 또한 이장이 시키는 대로 마을 구판장에서 막걸리를 받아왔다. 그리고 이게 목적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술을 주니까. 스테인리스 물잔이 2억 개밖에 없어서 한 사람이 마시면 다른 사람이 받고 하는 식의 술자리였다. 황망근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번개같이 잔을 들어서 마시고는 눈을 끔뻑거리면서 잔이 도는 것을 보고 있었다. 술을 마시러 온 거야. 사실 제사보다 제밥이야 지금.
황만근의 관심은 오로지 잔이 언제 돌아올까 하는 것뿐인 듯했다. 술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잔이 도는 속도는 너무 느렸다. 민씨한테는 좀 빠른 듯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황만근은 조금 술이 세고 그 민씨는 실이 조금 약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아마 이장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군청 앞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원 참가를 해야겠다 이 말이라 집에 돌아가려들랑 경기를 깨끗이 손질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민소 앞과장 끌고 와서 집합을 하라는 게 행동 지침이라 이러면서 원래는 경운기를 끌고 다 같이 나가는 게 행동 지침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갖고 군청까지 가는 국도로 기운기로 경기로 길게 행진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경운기 안 탄 거야. 그죠? 경운기가 없는 사람은 어쩌나요? 민씨가 물었다. 민씨는 이제 막 왔기 때문에 경운기 같은 게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기운기도 없다 하마 농사꾼이 아니지럴. 그런 게 민씨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비닐로 하우스 안에 꽃 몇 송이 신 것 같고 어째 농사를 지는다 하나. 여기서도 약간 텃세가 있습니다. 아유 네가 무슨 농사꾼이야. 온 지도 얼마 안 됐으면서 경운기도 없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민씨를 농사꾼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농촌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 고장난 경운기는 없어요? 경운기가 꼭 있어야 합니까? 하면서 무안해진 민씨는 돌려보면서 물었어. 새마을 지도자는 황철석이 대답했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봐봐.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경운기를 분명히 몰고 가자라고 했는데 말이 그렇다라고 했어. 그러면서 민속까지는 경운기를 끌고 가든 둥 버스를 타고 가든 둥 하고 그 다음에는 경운기를 같이 따면 되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길에 전체에 경운기를 몰고 가지 않겠다라는 걸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사실은 경운기 행진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복선이고요. 그 어려운 일을 민시랜다. 저기 황만근이 했다라는 걸 통해서 황만근이 뭔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하게 되었구나라는 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까이꺼 그런데 민씨는 진짜 농사꾼도 아니면서 왜 자꾸 농민관계에 나가려고 했어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텃세를 부리는 거죠. 저도 부채는 남 부럽지 않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얘도 부채는 있긴 해. 그러니까 농민들은 그 농촌에 부여된 이 사람들한테 기계를 사주는 대신에 국가가 지워준 그런 부채가 있는 거고 이 민씨라는 사람은 도시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도시에서 진 빚이 있는 거지. 어쨌든 IMF의 그런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래인 황학승과 말을 이어받았다. 농사를 지도 부채, 농사를 몰라도 부채. 아이고 그러면 우리 다 합치갖고 부채 말고 선풍기를 해도 되겠네 이러면서 우리가 부채가 하도 많으니까 이건 말장난이죠. 그래서 그 부채를 생각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그 부채 물론 이 부채는 아니지만 그 부채가 뭐였으니까 선풍기 해도 되겠다 막 이런 얘기죠. 언어 유희입니다. 동음의어 같은 말인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음의어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날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그리고 또 근데 시시석거리면서 끝낼 정도로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농촌의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또 농협에서 융자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서 법원에 불려다니는 사람들이 두세 대였다. 그러니까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진 빚도 문제였지만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정책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비판하는 부분인데요. 연대 보증을 서는 바람에 한 가구가 파산하면 보증을 선 사람 역시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증이라고 하죠. 빚 보증을 서주는 게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빚을 안 갚으면 제가 대신 갚겠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망하면 다른 사람도 같이 망하고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네 전체가 야반도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대대적으로 드러나는 게 농민의 현실 뭐가 많다? 부채가 되게 많은 현실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를 풍자적이고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소설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걸기 대회 같은 거 있죠. 걸기 대회 한다고 뭐 높은 데 사는 양반들 고위 공직자들한테 들리기는 하겠나. 결국 질국인 결국이야. 결국 다 뺏기고 나가는 거 아니요. 뺏어봤자 저들한테도 남는 게 없을 낀데 암만 비비라는 닭이라도 닭모가지를 비탈만 언제는 계란 한 개도 없을 낀데 전부 다 손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농민 걸기 대회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다. 의미 있을 거다. 왜냐면 뺏어봤자 자기한테 남는 게 없을 것이다. 아무리 우리 농민 빌빌거리는 닭은 농민 자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라도 닭모가지를 비탈만 언제는 계란 한 개도 없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이렇게 쥐어짜면 계란 하나도 나오지 않을 건데 계란이라는 건 생산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죽여두면 그러니까 우리를 농촌민으로서 살지 못하게 해두면 나중에 자신들한테도 피해가 갈 걸 아는데 설마 우리가 걸기대회를 이렇게 하면 봐주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전부가 아니지. 다들은 계란도 수입해다 먹으면 된 게 우리 자 죽어서 죽이 되든가 말든가 걔들은 까딱 마이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가들이라는 건 그 고위 공직자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계란도 그러니까 생산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농촌민들이 만들어낸 농작물도 결국에는 수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당시에 시대상으로 농산물 수입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된게 우리사 죽어서 죽이 되든가 이것도 이제 언어 유희죠. 동일 발음을 통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귀통들어도 안 들어줄 것이다. 왜냐면은 수입품을 먹으면 그만이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오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이장의 통고를 들은 다음에 우울한 농담을 주고받은 이후에 한없이 소요 말없이 술잔을 돌린 다음에 자리는 끝났다. 마을 회관에서 술잔이 오간 뒤 항용 있는 노래방 타령도 없었다. 그러니까 좀 무거운 분위기로 끝났다라는 거죠.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황만근은 그 와중에 남의 술잔을 가로채 먹다가 여러 번 손등을 맞아가면서 핀잔을 들었다. 그러니까 황만근은 조금 눈치 없이 술을 계속 뺏어 먹다가 핀잔을 들었네요. 근데 이런 장면을 발견한 거야.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마을의 이장이 황만근한테 시킨다라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장면이에요. 자, 마을 회관 밖에서 어둠 속에서 오줌을 누던 밀린 씨는 우연히 이장이 황만근을 붙들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게 되었다. 무슨 이야기가 뭐야? 너가 경운기를 끌고 가서 그 농민 걸기대에 나가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쵸? 네,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보나마나 내일 융자 받아서 다방이나 댕기면서 학교 치 덧농사 짓는 놈들이나 및 올까? 그러니까 이 농민 걸기대에 몇 명 안 올 것 같으니까 네가 꼭 나와라 하면서 얘한테 책임을 조금 묻는 거야. 만그이 항만근 자네같이 똑부러지게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하나도 안 올기라. 자네가 앞장을 서야 되네. 갑자기 여기서 이제까지 항만근 계속 무시하다가 너같이 똑부러지게 뭐 농사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네 경기 같은 한 경기에다가 농사 짓는 놈 다 직이라고 써붙이 다 알고 다야 된게 막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네 경기에다가 농사 짓는 놈 다 죽여라 막 이러면서 이런 멘트를 달고 나가라는 거야. 그래야지 사람들이 봐줄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뭐야? 이중적인 태도지. 평소엔 그렇게 무시하다가 갑자기 자기 필요할 때 와가지고는 황만근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평소를 무시하지만 귀찮은 일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 씨가 그거를 이제 소변을 보다가 들었어. 헛기침을 했어. 간접적이지 불만이 있다는 거야. 왜 그런 거를 얘한테만 시키냐라는 거죠. 이장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다. 황만근이 약간 앞섰고 민 씨가 뒤를 따르면서 두 사람은 한동안 나란히 걷게 되었다. 그날 따라 하늘에는 별이 초롱초롱했고 차가운 봄바람. 자, 그럼 봐봐. 얘 복선이야. 그 말을 듣고 황만근이 아마 이제 경운기를 몰고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필 날씨가 어때요? 차가워요. 추워요. 지금 계절적 배경이 봄인데 아직 초봄인가 보죠. 그래서 술로 달아오른 얼굴에 열기를 금방 씻어왔다. 민씨는 무슨 말을 꺼낼까 싶었다. 이제까지 늘 여러 사람이 있는 데에서만 만났지 한 번도 황만근과 둘이서만 제대로 이야기해본 적이 없는 탓에 탓도 있었다. 그런데 황만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참 똘똘하게 잘도 돈다. 뭐가 말씀입니까? 민씨는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저 빌드 말이다. 별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참 잘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자 시계 맨추를 하루도 쉬지 않고 똑딱똑딱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지 않는 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황만근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놀랍니다. 왜냐면 이렇게 황만근이 주변에 대해서 고찰하거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던 거야. 이 민씨도 처음에는. 그치? 황만근에 대해서는 부지런한 술주정뱅이 이상으로는 아는 게 없었던 민씨는 조금 어리둥절했다. 이외에 몇 명가 있었다는 거야.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볼 줄 아는. 그러다가 그에게 알맞을 것 같은 물음을 찾아냈다. 둘이 이제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경운기에 대한 물음을 찾아낸 거야. 여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민 씨가 이 황만근의 면모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군청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경운기로 가면 말입니다. 한나절은 걸릴기라. 봐봐. 먼 거리야. 다 복선이야. 먼 거리를 그 경운기를 끌고 가게 되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지. 자, 동네에는 내가 제일 오래 했으니까 기운기도 많이 늙었어. 고집이 씨가 있고 나가 아이면 발동도 안 걸리. 내가 제 똥장까지 환하게 안게 말을 안 듣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의인법을 통해서 경운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경운기가 조금 낡았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복선이죠. 경운기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나중에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복선이죠. 그래서 내일 걸기대에 가십니까? 아, 내사 뭐 어머니 밥도 끓이야 되고 모르겠어. 구장은 나 같은 상농상꾼이 꼭 가야 된다 하던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갈지 말지 고민하는데 사실 갈 것 같아요. 말을 좀 보세요. 뒤에 상농상꾼. 창농사꾼이라는 건 어려운 일을 해내는 자기 같은 농사꾼이 가야 된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얘 성격에 그거를 거절하겠어요?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연세가 얼마나 되시죠? 올해가 환갑인데 환갑이면 좀 젊은 편이죠.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민씨가 이 문득 황만근의 얼굴을 보니까 그제 민씨는 그를 다시 보았다. 황만근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외모에 비례해서 되게 어린 거야. 외모는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데 되게 어린 모습인 거지. 도시의 60대는 되어 보이는 주름진 얼굴, 싱글벙글하는 표정, 멋대로 뻗친 흰 머리, 거칠고 큰 손,
굽은 어깨를. 그는 갑자기 재밌어졌다. 민씨는 호감이 생긴 거야. 이 황만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건 그냥 술주정뱅이 아저씨 정도였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다른 면모도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지. 혹시 술이 모자라시면 제 집으로 가실랍니까? 먹다 남은 소주가 있는데요. 안주는 없고. 황만근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엉덩이를 가볍게 돌려대더니 민씨의 집으로 가는 곳에서 꺾여들었다라고 하면서 둘이 이제 술을 마시게 된 거야. 절정 부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술을 마시게 돼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뒤에 나오고요. 아침이 된 장면부터 사실 먼저 나옵니다. 다음날 새벽, 민씨는 새벽녘에 잠깐 동네 어귀에서 탈탈거리는 경욱이 소리를 들었다. 탈탈 그 농기구 시골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시동 걸리려면 되게 소리가 들려요. 많이 들리는데 특히 여기서는 탁탁탁 하면서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드르륵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막 탈탈탈탈 거리는 소리가 엄청 오래 나. 그러면 경운기가 작동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다는 얘기고 이것도 복선이야. 아, 경운기에 뭔가 좋지 않구나. 상태가 좋지 않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이후에도 걸기대에 가는 집마다 경운기를 끌고 나오려면 온 동네가 시끄럽다고 생각했지만 웬일인지 다른 경운기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황만근이 모는 경운기 소리 외에는 안 들렸다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경운기를 타지 않았구나. 이 사람만 타게 되었구나라는 문제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운기 소리가 아득히 멀어져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민씨는 까무룩 잠이 들었다 하면서 전날 밤, 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침은 이랬고요. 전날 밤 이러면서 아침에서 다시 한번 더 과거로 가고 있으니까 무슨 구석? 역순행적 구석이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계속 지금 전적 작가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 씨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만 민 씨의 시각에서 조금 서술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황만근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세계관, 인식 아니면 인생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생각보다 되게 또렷한 인식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라면서 민 씨가 황만근의 말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줘야 될 것이 황만근이 한 말은 따옴표 안에 들어있고요. 그거를 민씨가 조금 더 다듬은 것은 괄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거 차이를 조금 보시면서 이해를 하세요. 자, 황만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카이. 이게 이 황만근의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떤 신념이냐면 올바른 걸 추구하는 신념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 상황에 되게 필요한 거거든. 왜냐면 사람들 봐봐. 다 농사한다고 기계를 들였다가 되게 그 빚에 허덕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황만근의 신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 큰 따옴표는 어떤 거다? 황만근의 말을 직접 제시하는 거고요. 괄호는 민씨 해석과 서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황만근의 말은 되게 짧았지만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민씨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은 빚을 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 황만근의 말은 이런 것이다. 한번 빚을 지면 그 집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 그러니까 소외양간, 마른 똥만 뒹구는 축사, 잡초만 수어한 비니하우스를 보라. 농어민 복지, 소득 향상, 생활 개선 다 좋다. 그걸 제 돈으로 해야 한다.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이나 다를 바 없다. 사실 이 황만근의 이 말 안에는 이런 말들이 들어있을 거라는 걸 민씨가 예측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려면 자기 돈으로 해야 돼. 자기 미천으로 해야지 이제 큰일이 없는 거지. 농사라는 건 빚을 그래서 지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빚은 망근산의 눈땡이 처마의 고드름처럼 자꾸 커진다.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빚이라는 게 점점 불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기계와 영농 카더이마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미시나 되나 기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탈곡기, 건조기에 다 빚으로 산기라. 농사 지봐라. 그 빚 갚느라고 정신없다. 이러니까 기계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기계를 들여서 그거를 빚 갚는 데만 이제 정신이 팔려 사람들이 점점점 몰락해 간다는 걸 얘가 그 이치를 꿰뚫고 있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민씨가 다시 보게 된 거죠. 한 집에서 이거를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한 번 쓰는 이양기를 들여놓으면 1년 내내 돌아가던가. 그러니까 그 기계가 1년 내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라는 거야. 놀 때는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된다. 그래서 막 굳이 한 집마다 있을 필요가 없는데 사귄다라는 거지. 그게 사드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지? 옛날에는 소를 그렇게 썼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썼는데 소가 있으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쓸데없이 자금을 들여가지고 기계를 사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 짓는 건 옛날 말이다. 이거는 전통적인 공동체가 붕괴됐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도 안 빌려주면 옆집에서 화가 나더라도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쓸데없이 이 집에서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차피 빚으로 사는데 사기가 어려울까?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면세유다. 면세유 가지고 기계를 다 돌리기는 힘들다. 옆집에는 경운기가 2대인데 면세유는 한 대분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계를 사도 진짜 효율적이 없어. 왜냐면 못 돌리거든. 기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경운기가 왜 2대씩 필요할까? 한 사람이 한 번에 2대를 모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런 기계만 사들인다라는 거야.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걸 얘가 짚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 다 쌀값에 얹혀진다. 얹혀져야 되는데 사실은 수매하마, 거두어 사는 걸 수매하마, 먹고 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 그 대신에 빚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하는데 둘 다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멍텅구리로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들이 빚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점점 없어진다. 이건 민씨의 발언이죠. 이 말을 보충해주는 말이죠. 저 입에 들어갈 양식. 곡석을 씹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석 양석한테 장난치겠나.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써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뺏으마 그마이가 하면서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농사를 할 때는 빚을 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약이나 비료를 많이 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황만근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빚을 갚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빚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주주지 내주는 사람, 기관은 다 농사꾼을 나쁘게 만든다. 정책 자금, 선신 자금, 농어촌 구조 개석 자금, 주택 개량 자금, 하여튼 자금 하면서 모두 다 빚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무슨 자금에서 빌려줄 때는 인심 좋게 빌려주는 척 하더니 이제 와서 그 자금이 사망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파산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와서 그 빚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자금 대출.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한 것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왜 빚을 안 져있냐고? 막 그러면 황만근이 아까 빚이 없어서 사실 걸기대게 나갈 필요도 없다라고 했잖아. 왜 빚이 없어? 얘는 아까 연대 빚 보증 서서 사람들이 망한다라고 했잖아. 만근이한테는 만근이가 바보니까 연대 빚 보증 서달라고 얘기도 안 한 거야. 끼워주지도 않은 거지, 그치? 그래서 아무도 나한테 빚준다고 않게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서라는 얘기도 안 했다.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 살면서 안 망하고 100년을 살기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얘만 이제 빚이 없이 살게 된 그런 모습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사실 결말 부분이라고 봐도 충분한데요. 이러이러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황방은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경운기를 끌고 가다가 이제 걸기대에 가는 길에 죽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일주일 뒤에 황방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시체를 안고 돌아왔다는 거죠.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시작 부분에서는 황방근이 사라졌다. 인 거고요. 이게 다시 마지막 부분에서 돌아왔다로 서로 수미상관처럼 맞물려서 시작하고 결말이 조응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말 부분에 볼게요. 그래서 이 황방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 황방근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신념에 대해서 알아본 민 씨가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묘비명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묘비명 하면서 지금부터 나옵니다. 황만근. 자, 이제까지 황만근이라고 불렸던 사람을 뭐라고 지칭할 거냐면 황선생이라고 지칭합니다. 선생이라는 건 존중의 표현이잖아요. 황만근에 대해서 민 씨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어리석게 태어난지는 모르지만 해가 가면서 차츰 심지라는 건 신령하고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지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히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뿌리를 대어서 알껍질을 까주었다. 이게 그래서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봐봐. 여기서부터 이제 황망근에 대한 평가 첫 번째 지혜롭다. 근데 황망근이 되게 바보 같은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자기의 신념을 뚜렷이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이라는 걸 지혜롭다라고 표현한 거겠죠.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이 그 지혜로 어떤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로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하면서 늘 부지런하고 근면했다. 상실했다라는 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묘비명의 내용에는 황망근에 대해서 예찬하는 그런 민씨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고 하였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하였고 공에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또한 하늘이 내린 효자로서 이러면서 이 사람이 가진 장점에 대해서 막 나열을 합니다. 근데 말투를 보세요. 딱 묘비명이잖아요. 이는 살아생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평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전의 양식을 쓰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묘비명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평생 어머니 봉양을 극진하게 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였고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하여 마음으로 감복시켰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이게 이 사람이 가진 단점이었지. 근데 이것마저도 좋게 평가를 해줍니다.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이거 보였다. 문중 땅과 나이가 들어서 농사가 힘에 붙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질 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그러니까 농약이랑 비료를 안 썼단 얘기예요. 남으면 술을 빚어서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것이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늘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술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원동력이 좋아주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밤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라고 하면서 엄청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러한 뛰어난 선생이 왜 죽게 되었느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전날에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소지로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경운기 별표해놓고 이게 뭘 상징한다? 부족하다는 점에서 황만근 자체를 상징할 수도 있고요. 황만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대상이자 정직하고 우직했던 그 황만근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장이 말했던 그대로 이제 경운기를 끌고 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서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그렇죠?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에 달려서 약속 장소인 군청까지 갔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그렇게 열심히 간 거야. 정직하고 우직한 성격을 볼 수 있죠. 가는 동안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말했잖아요. 되게 위험하다고.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아까 얘기했던 추위죠. 그쵸? 그가 그런 것들이 눈을 괴롭혔다. 날은 흐렸고 추웠다. 이윽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건을 암시하고 있죠. 악천후였다는 거. 그쵸? 경운기에는 비를 피한 만한 덮개가 없어서 선생은 뼛속까지 젖어드는 추위에 몸을 떨었다. 선생이 중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화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너무 늦게 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던 거죠.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생선도 샀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원인이 된 거네. 그치? 다 복합적으로 원인이 됐네.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지는 줄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서 집으로 향했다.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에 주의를 끌만한 표지가 없어서 선생은 몇 번이고 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때마다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경운기가 더 위험해진 거지, 그치?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갈 길에 눈으로 떨어졌어. 이게 사고야, 그치? 술에는 부서졌다. 그래서 경운기 사고가 일어난 거야. 근데 정말 슬픈 게 뭐냐면 경운기 사고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경운기 사고가 나서 기다리다가 죽은 거야. 그래서 결국 선생은 밤 안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선생은 경운기에 있는 땅의 젖에 취하여 이게 막걸리죠.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다.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하면서 이 사람이 죽은 건 경운기 사고 때문이 아니라 경운기 사고 때문에 이제 막걸리를 마시고 쉬다가 옆에서 종사한 거야. 얼어 죽은 거지.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아, 선생이 조금 더 사라졌다면 난세의 호겸에, 그러니까 세상의 혼란스러움에 덕을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황만근의 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 황만근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예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루었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비로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면서 초지를 일관하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랴 하면서 엄청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되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아니할 수 있겠는가, 어찌 아니랴 라고 하면서 반복법 아니랴 알면서 물어봤으니까 서리법 쓰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졌는데 누구의 인품에 대해서 황만근이 가지고 있는 인품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황만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뛰어난 인품에 대해서 계속 예찬하는 그런 마지막 내용이 나오네요. 단기 4330년 5월 20날, 이건 1997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본디 묘지에나 쓸 것, 이게 묘비명이라고 하는 글자죠. 그렇죠? 묘비명이지만 이것을 천지는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새터말로 기농하였다가 이른 곳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그럼 이 사람이 다시 도시로 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 남해인 민순정,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왔네요. 민씨의 이름입니다. 민씨정이 업기어쓰다 라고 하면서 그 황만근에 대한 평가의 방식으로, 묘비명을 쓰는 방식으로 소설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중요한 거 정리해서 다시 한번 쓸게요. 이런 식으로 황만근이 실종된 것에 대한 행적과 황만근이 살아간 인생에 대해서 쓰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어. 행적하고 평가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 전체, 소설의 전체 양식을 무슨 양식이라고 한다? 저언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행적과 평가가 나오고요. 황만근의 삶이 주는 교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이제 이 민씨가 쫙 민씨의 시점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묘비명이죠. 그래서 이 묘비명의 역할은 왜 그래서 황만근이 경기를 탔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는가 라면서 황만근의 죽음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독특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묘비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그 다음에 황만근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황만근이 좋은 성품을 가졌고 그 나름의 바보스러웠지만 그 안에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예찬의 내용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잘 따라오셨길 바라고요.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라
라고 하는 소설에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역순행적 구성 중요했고요. 전의 양식과 묘비명을 쓰고 있다라는 거. 황만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그와 대비되는 마을 사람들과 정책의 잘못된 그런 모순을 짚고 있는 그런 소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전반적으로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우리 주말 수업 및 직전 보강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